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2부 시작합니다. 진행의 이가은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는 휴장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가장 기다렸던 일정 중 하나는 이란과 미국 사이에 있었던 서명식 MOU에 대한 부분이었는데요. 결론적으로는 아직까지는 해결되지 못했습니다. 미국과 이란 사이에 있어서 협상도 80분 만에 중단됐다라는 소식도 들려오기도 했었죠. 일단 리밸런싱도 있고 거기다가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전쟁 리스크 때문에 변동성 또한 함께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주에는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도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일정들 잘 체크하면서 호흡하면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난주 금요일 우리 시장은 어떻게 마감했는지 지수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양시장 모두 하락하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코스피가 약보합 정도로 9,052선에서 마무리를 짓는 흐름들 확인됐는데요. 코스피에서는 지수 상단에 있는 상단 종목들이 잘 버텨주면서 지수를 그나마 좀 방어해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장중에는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의 시총의 95% 넘게 도달하는 순간이 나타나기도 했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틀 연속 지금 3% 넘게 빠지고 있습니다. 장중에는 950포인트에 대한 이탈도 같이 흐름상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럼 넘어가서 수급 동향 체크해 보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같이 좀 덜어냈던 하루였고요. 외국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의 쌍끌이 매도 속에 개인 투자자가 오롯이 받쳐줬던 시장입니다. 외국인 투자자의 매도 규모가 좀 많이 줄었다라는 건 유의미하긴 한데요. 여전히 이쪽에서는 전기, 전자 쪽을 매도하는 흐름들 체크됐습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도 보겠습니다. 사실 코스닥이 가장 좀 걱정이죠. 근데 외국인 투자자가 오히려 코스닥 시장을 계속해서 사주고 있는 흐름들이 확인됩니다. 특히 950포인트에 대한 금요일장에서 이탈이 나타났을 때 그때부터 해서 외국인의 매수 규모가 점점 더 커지는 흐름들도 함께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이날은 기관 투자자가 차익에 나서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넘어가서 준비된 화면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9,000피 폭죽을 터뜨리고 있지만 사실 웃지 못하는 시장이 있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장의 쏠림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여전히 코스닥을 투자하고 계시는 투자자분들께서는 울상을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평가 손실이 계속해서 코스피는 플러스권 머무는 데 불구하고 계속해서 코스닥 쪽에서는 평가 손실이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코스피도 마찬가지긴 합니다. 시총 상단에 모든 힘이 좀 집중이 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늘 하락하는 종목의 수가 월등히 많게 유지가 되고 있긴 합니다. 일단 코스닥에서 기대해 볼 만한 부분이 있을까라는 리포트가 있어서 정리해 볼 텐데요. 하반기는 달라질까에 대해서 일단 증권가에서는 예스를 들어주고 있습니다. 실적과 정부 정책에 대한 모멘텀인데 실적은 특히나 반도체 소부장을 중심으로 한 실적 기대감이 모아질 수 있다라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단 정부 정책 모멘텀들도 좀 정리해 볼 텐데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이게 이제 하반기부터 아마 기대할 만한 가장 큰 요소가 좀 돼줄 텐데 첫 번째는 국민성장펀드입니다. 대규모 자금이 유입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죠. 150조 원 규모고요. 2030년까지 계속해서 투자를 좀 나눠서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오는 3분기부터는 코스닥에 직접 투자가 시작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자금이 유입되는 거기 때문에 코스닥 종목들에게 든든한 뒷배가 좀 돼줄 수 있다라는 시각들이 함께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7월 달 초에 기대하고 있는 이벤트 중에 하나는 코스닥 승강제에 대한 부분입니다. 상장사를 프리미엄이나 스탠다드 같이 단계로 나누어서 기업들을 분류한다라는 건데요. 우량 기업에 투자 자금이 더 들어갈 수 있도록 일종의 체질 개선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다음 달 초에 코스닥 30주년 행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마 7월 1일에서 3일 요 사이로 아마 예상이 좀 되고 있는데 그때를 전후로 해서 승강제 에 대한 내용들이 도입되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좀 더 멀리 보면 승강제 중에서도 특히 일부 리그에 들어갈 수 있는 종목들을 대상으로 해서 ETF가 이미 구성에 들어갔다라는 소식도 함께 좀 들려오고 있으니까 참고해서 보시죠. 그리고 세 번째는 동정주 상장 폐지 요건을 시행한다라는 겁니다. 이것 또한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고요. 주가가 1,000원 미만인 동정주에 대해서 상장 폐지 요건을 7월 1일
달부터 시행을 한다라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모멘텀이 7월부터 시작이 될 거고 그리고 국민성장펀드도 3분기부터 시작이 될 거기 때문에 하반기부터는 전반적으로 코스닥 시장도 다시 올라와 줄 수 있을 거다라는 거고요. 지난주 금요일장만 보더라도 코스닥이 950포인트 이탈이 나타나자마자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가 갑자기 좀 늘어나는 흐름들 확인됐거든요. 여기가 가장 바닥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이 부분도 같이 고민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지난주 금요일에는 시장 속에서 움직였던 섹터들이 많진 않았었는데요. 그중에 MLCC는 여전히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3분기 쇼티지 직면을 전망했다라는 부분 지난주에서도 브리핑에서도 좀 전달드렸었는데요. 주문 후에 받아보기까지 최대 20주, 그러니까 한 5개월 이상이 걸리는 거죠. 그리고 빅2, 삼성전기와 1등 기업이 무라타인데 무라타 제작소 쪽에서 가격 인상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선에서 가격을 올렸기 때문에 1선인 이 두 기업들도 같이 추가적으로 가격을 올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한울반도체가 최근 들어서 MLCC로 새롭게 편입이 되면서 주목받고 있는 종목인데요. 무라타와 설비 관련한 MOU를 체결했다라는 소식 속에서 최근의 주가 흐름 굉장히 좋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2차 전지 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100쪽짜리 리포트가 최근에 공개가 됐었는데요. 리튬 가격이 반등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솔솔 들려오고 있죠. 이렇게 되면 양극재 기업들에게는 호재로 작용할 수 있을 텐데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45% 정도 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기차 캐즘, 수요에 대한 극복이 아직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걸 대체할 수 있는 구원투수로서 AI 데이터 센터, 그중에서도 ESS를 꼽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에는 꾸준하게 전기가 잘 공급이 돼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ESS, 에너지 저장 장치에 대한 관심도가 그리고 필요도가 훨씬 더 이전보다 높아지고 있고요. 성장 규모 또한 올해는 YY 대비해서 50% 정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ESS를 설치할 경우에는 비용의 40%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때 중국산 부품의 비중이 45% 미만이어야 된다라는 조건이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한국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가능성 또한 훨씬 더 높아진다라고 정리를 좀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2차 전지 오랜만에 조금 더 자세하게 투자 포인트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우앵커, 그래도 지난주 금요일 삼성 SDI가 좀 주목을 받았습니다. 2차 전지 관련한 투자 포인트들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같이 좀 짚어주실까요? 네, 우선 말씀해주신 리튬 가격 상승세와 그리고 유럽 전기차 시장 회복이라는 여러 가지 모멘텀들이 맞물리면서요. 지난 하락장에서 2차 전지가 그래도 좀 힘을 내주는 모습들이 체크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K배터리 전반적인 내용도 함께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지난주 금요일 삼성 SDI는 6% 오르면서 55만 5천 원 선에 거래를 마치게 됐고요. LS 머티리얼즈나 포스코 DX 그리고 SKII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도 다양한 밸류체인들 모두 온기가 좀 깃드는 모습들이 포착이 됐습니다. 조금 전 언급드린 이 유럽 전기차 시장 얘기를 먼저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달 기준으로 유럽의 17개사 이 배터리 전기차 등록 대수가요. 21만 2,387대에 달성했다고 합니다. 한 34%가량 상승한 움직임들이고요. 이렇게 신차 중에서 전기차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어느덧 23% 선까지 올라오게 됐습니다. 나라별로 하나씩 또 살펴볼까요?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29%가량, 그리고 독일도 25%, 이탈리아는 무려 2배 이상 폭증을 하면서 그야말로 유럽 시장 안에서 전기차들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들이 점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지난달 이 글로벌 전기차와 플러그인 하이브 이 전기차를 합해서도요. 3개월 연속해서 상승세를 그리고 있는데요. 그런데 반면에 중국과 북미는 정반대 행보를 걷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 기준 9% 하락, 그리고 북미 같은 경우에도 26% 떨어지면서 이렇게 북미와 중국이 빠진 자리를 이제는 유럽이 메꾸는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흐름들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1월에서 5월까지 전기차 판매 대수를 보면 122% 오르면서 15만 대를 달성하게 됐고요. 이런 흐름들이 이어진다고 하면 연간 기준으로 봤을 때는
내년에는 38만 대를 초과하지 않을까라는 전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또 다른 강력한 모멘텀이 또 힘을 더해주고 있는데요. 바로 리튬 가격 상승입니다. 통상적으로 우리가 리튬 가격이라고 한다면요, 이 배터리 주가를 움직이는 가장 직관적인 지표로 꼽히고 있는데요. 올해 1월에서 5월 사이에 리튬 가격이 45% 정도 올랐다고 합니다. 이유를 좀 들여다보자면 중국 안에 있는 리튬 광산의 일부가 가동을 중단하기도 했고요. 여기다가 짐바브웨 쪽의 리튬이 수출이 사실상 차단이 되었다라는 이유들이 덧붙여졌는데요. 우리가 배터리 업계를 마치 빵집에 비유를 해보자면 밀가루에 해당되는 게 바로 리튬입니다. 그래서 리튬값, 이 밀가루가 오르게 된다면 아무래도 빵집, 자동차 회사들이 먼저 긴장을 하게 되겠죠.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배터리 가격이 더 올라가기 전에 선 주문을 하게 됩니다. 그동안 미뤄뒀던 주문들을 하기 때문에 배터리사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웃을 수밖에 없겠죠. 리튬 가격이 저렴할 때 배터리를 만들다가 이렇게 배터리 가격이 오를 때 팔기 때문에 이익률까지 자연스럽게 상승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리튬 가격이 반등했다라는 건 배터리 주가에 대한 선행 신호로 저희가 해석해 볼 수 있는 거고요. 여기다가 개별 기업의 호재 소식까지 덧붙여졌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요, 지난해 말부터 중국의 난징 공장이 이제 배터리 공장이 좀 풀 가동됐다라는 보도가 들려오게 됐는데 그 이유를 들여다보자면 테슬라 향의 원통형 배터리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테슬라는 지난 2년 동안 좀 정반대 행보를 걸으며 역성장의 길을 걸어왔는데요. 골드만삭스 측에서는 2분기 테슬라 인도량이 40만 5천 대에서 이제는 42만 대로 늘어날 것이다라고 전망하기도 했고요. 우리나라 유진투자증권 측에서도 올해 테슬라가 전체 매출 8% 성장, 그리고 유럽과 기타 국가 각각 38%, 34% 성장할 것이다라는 유의미한 긍정 신호들까지 보내주고 있습니다. 다음 장면 넘어가서요, 조금 더 다른 이야기 마저 나눠보겠습니다. 네, 또 다른 수요처가 등장을 했죠. 바로 AI 데이터 센터인데요. 워낙에 전기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 곳이다 보니까 AI 데이터 센터는 이제는 전력망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병목 현상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등장하고 있는 게 바로 ESS인데요. ESS는 우리가 흔히 비유를 해보자면 전력을 저장했다가 안정적으로 공급해주는 마치 보조 배터리에 비유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글로벌 ESS 수요 전망도 작년과 비교해봤을 때는 50% 이상 성장할 것이다라는 전망치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작년 11월에 전망했던 것보다 무려 100기가와트시가 추가적으로 상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올해 1분기 글로벌 리튬 이온 ESS 출하량도 전년 동기 대비 78% 올라가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LG 에너지 솔루션도 마찬가지로 긍정적인 신호들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1분기 ESS 출하량이 253%로 이 글로벌 시장 점유율도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나고 있는 움직임들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북미 시장 진출도 더욱더 가세가 되고 있는데요. 국내 배터리 3사의 올해 말 미국 기준으로 ESS 생산 능력도 총 92기가와트시에 달한다고 합니다. 네, 여기다가 정책적인 면에서도 우리나라 시장에 상당한 구조적인 기회들이 만들어지고 있죠. 미국과 유럽의 탈중국 기조입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미국은 올해부터 전체 원가의 55% 이상을 비중국에 조달하게 된다면 최대 40%의 세 공제를 해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중국 배터리 기업에게는 높은 관세를 적용하고 있다가 보니까 아무래도 중국이 아니라 한국 배터리를 선호하는 구조가 형성이 되고 있는 겁니다. 비슷한 움직임들이 또 유럽에서도 포착이 되고 있죠. 유럽연합의 산업가속화법 IAA가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이 될 예정인데요. 여기다가 특정 국가 의존도 제한법까지도 모두 현재 검토 단계에 있습니다. 산업가속화법이라고 한다면 다시 말해서 메이드 인 유럽연합을 더 많이 만들겠다라는 것으로 저희가 좀 볼 수 있겠고요. 특히나 이런 두 법안이 모두 우리나라 배터리 3사의 구조적인 점유율을 높여주는 결정적인 트리거 역할을 해줄 것으로 현재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흐름 속에서요, 유럽 안에서는 자체적인 이 배터리 업체의 실패 사례들이 계속 전해지고 있습니다. 노스볼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유럽의 대표적인 배터리 기업이 있는데요. 최근에 파산하고 나서 미국의 라이텐에 인수가 되기도 했고요. 또한 ACC 같은 경우에는 벤츠의 납기 그리고 물량을 못 채워서 최근에는 삼성 SDI에게
계약을 내주기도 했습니다. 다음 장표로 넘어가서 또 다른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현재 글로벌 기업들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들은 어떤 수주 현황을 펼치고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GM 같은 경우에는요, 차기 플랫폼용 이 배터리 셀에 대해서 초기 입찰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현재 포함이 되고 있고요. 폭스바겐 같은 경우에도 자체 각형 규격의 유니파이드 셀에 맞춘 배터리 공급사를 선정하고 있는데 현재 삼성 SDI가 가장 유력한 후보로 떠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올해 굉장히 많은 수주 소식을 전해준 기업이죠. 지난 4월에 벤츠와 함께 고성능 전기차 배터리 공급 계약을 맺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는 벤츠의 중소형 SUV와 쿠페 모델 쪽에서도 SD 배터리에 대해서 현재 적용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계에서는요, 이렇게 미국 쪽에서는 ESS 쪽, 그리고 유럽 쪽에서는 전기차 시장으로 중심으로 해서 우리나라 배터리 기업들이 총 2가지 트랙으로 점차 영역을 넓혀나가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또 다른 미래 먹거리에는 뭐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가장 차세대 기술로 떠오르고 있는 전고체 배터리, 그리고 휴머노이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전고체 배터리라고 한다면 말 그대로 기존의 액체를 고체로 바꾼 이 고체 전해질로 전환된 기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보다 에너지 밀도와 안정성이 높은데요. 이 업계에서는 현재 삼성 SDI가 27년도쯤에 전고체 배터리 양산 목표를 현재 갖고 있고요. 그리고 휴머노이드 수요도 계속해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2050년 이후에 만약에 누적으로 해서 보급이 한 10억 대 정도가 된다라고 가정을 해봤을 때는요, 거의 전기차 시장에 근접하는 규모의 전망치가 현재 예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나온 흥미로운 소식은 이제는 우주 쪽에서도 배터리 사업이 본격화되고 있다라는 건데요. 이 중에서 LG 에너지 솔루션은 스페이스X의 차세대 우주선에 들어갈 특수 배터리를 만들게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스페이스X 같은 경우에는 연산을 맡고 있는 AI-1 위성을요, 27년도 말까지 연간 1기가와트 규모의 우주 데이터 센터 구축으로 점차 넓혀져 나가려고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LG 에너지 솔루션의 이런 배터리를 만든 역량들이 바로 이렇게 우주 배터리 쪽에서도 빛을 발하지 않을까라는 시장의 기대감들을 한몸에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장표 넘어가서요, 마지막 투자 포인트와 리스크까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최근 증권가에서 이 K 배터리사 중심으로 해서요, 2분기 실적 전망치를 내놨는데요. 간단하게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 1분기까지는 영업 적자를 맺었는데요. 2분기에는 2,156억 원으로 흑자 전환되지 않을까라는 현재 전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연간 영업이익 컨센도 한 1조 원을 넘어서고 있고요. 삼성 SDI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2분기는 여전히 영업 손실을 기록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긴 하지만요. 반면에 영업 손실 규모가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YOY 대비해서 거의 4천억 가까이 줄어들고 있는 거고요. SK온도 마찬가지로 가동률이 안정화됨에 따라 매출 성장과 영업이익률 또한 동시에 개선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증권가에서는요, 현재 대표적으로 NH투자증권이 소재보다는 셀 기업을 먼저 좀 선호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런 셀 수요가 소재 기업까지 낙수 효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시간차가 있기 때문에 셀 업체 실적이 초기에는 소재 업체보다 조금 더 빛을 발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들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ETF들도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삼성자산운용에서는요, 코덱스, 이 전고체 배터리 ESS 탑2 플러스 출시를 현재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 기존의 솔 전고체 배터리 실리콘 음극재 ETF는 한 52% 정도 수익률을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좀 확인해봐야 될 리스크도 있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로 무섭죠. 이 유럽 시장을 마찬가지로 공략하고 있는데 CATL 같은 경우는 올해 4월까지 판매액이 29% 늘면서 어느덧 글로벌 시장 점유율 거의 40% 가까이 육박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K 배터리 고객사를 보면요, 좀 한 곳에 치우친 경향도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요, 테슬라가 한 60% 오르긴 했지만 기존의 단골 고객이었던 폭스바겐은 50% 가까이, 그리고 GM도 20%
넘게 떨어지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10% 하향되는 움직임들이 포착이 됐고요. 삼성 SDI 같은 경우에도 BMW는 29% 하락하면서 삼성 SDI도 그동안 좀 역성장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은 증권가의 이야기와 리스크까지 골고루 짚어봤고요. 이렇게 K배터리 안에서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 SDI가 이제는 영업 적자의 길을 좀 딛고 흑자로 완전히 전환이 된다면 내년에는 본격적인 성장 국면이 시작될 것으로 기대가 되는 만큼 앞으로 K배터리의 실적까지도 같이 주목해 보시죠. 네, 이제는 증권가들의 시선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예진 앵커와 함께 또 다른 업계들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예진 앵커 오늘 어떤 기업 같이 살펴볼까요? 네, 오늘은 DS투자증권의 삼성물산에 관한 이야기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물산 지나치게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보는 것이 DS의 분석인데요. 먼저 삼성물산 어떤 기업인지부터 현 주소 알아보도록 할게요. 삼성물산을 단순히 레미안 아파트를 짓는 건설사나 혹은 패션 브랜드를 운영하는 회사가 아닌가 이렇게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삼성물산, 건설, 상사, 패션, 리조트라는 4대 자체 사업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는 동시에 삼성전자와 생명 등 그룹 핵심 계열사의 지분을 대거 갖고 있는 이 삼성그룹 거버넌스의 최정점에 위치해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사실 그동안 지주사란 특성 때문에 보유한 자산 가치에 비해서 주가가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는 이른바 지주사 할인을 깊게 겪어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반도체 슈퍼사이클로 자회사의 가치가 폭발하고 있고 또 기업 밸류 프로그램과 맞물리면서 주주 환원에 대한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높아진 상태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DS투자증권에서는 삼성물산 너무나 저평가되어 있고 62만 원까지 목표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목표가 상향의 근거가 어떤 것인지 다음 화면 넘어가서 짚어보도록 할게요. 우선 지금 DS 쪽에서는 목표 주가를 기존 38만 원에서 62만 원으로 상향했는데요. 이는 금요일 날 종가 대비해서 본다면 무려 27% 넘게 상승 여력에 남아 있다는 겁니다. 특히 삼성물산의 1차 목표 시가총액을 무려 100조 원으로 제시하기도 했는데요. 현재 약 79조 원 수준이라는 걸 감안한다면 100조 원 정말 어마어마한 수치를 내뱉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근거로 크게 두 가지 축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명확한 배당 포뮬러입니다. 이 자회사인 삼성전자로부터 유입이 될 역대급 배당금을 투명하게 주주에게 다시 돌려주겠다라는 기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기업의 마음대로 배당을 줄이고 늘리는 게 아니라 들어오는 돈에 비례해서 정확히 얼마를 주겠다고 주주들 앞에 투명한 배당 계산기를 꺼내놓은 것과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미래에 받을 돈이 정확하게 예측 가능하다라는 장점이 있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하이테크 공사 레버리지 효과를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하이테크 공사란 먼지 한 톨 허용하지 않는 첨단 반도체 공장을 짓는 최고 난도의 건설 작업을 의미하는데요. 이 기본 뼈대를 세우는 준비 단계가 끝나고 올해 2분기부터 평택 P4나 P5 공장의 마감 공사가 본격화됩니다. 이에 따라서 매출이 늘어나는 속도보다 회사가 벌어들이는 남는 돈,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성업의 이상 가파르게 급증하는 구간에 진입해 있다라는 뜻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지주사별로 좀 놓고 비교해 보려고 하는데요. 얼마 전에 이 와이드 리포트 시간에서 전해드렸던 기업이 하나 있습니다. SK스퀘어와 삼성물산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다음 화면 넘어가 보시죠. 그 전에 먼저 명확한 배당 포뮬러부터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이 공식을 보자면 삼성물산은 전자와 생명으로부터 엄청난 규모의 배당금을 받는데요. 이 삼성전자와 생명 등으로부터 수취하는 배당 수익의 60에서 최대 70%를 주주에게 그대로 재배당하겠다는 강력한 기조를 갖고 있습니다. 특히 26년부터 28년까지의 3개년이 핵심이라고 하는데요. 삼성전자의 이익 급증에 따른 대규모 배당과 특별 배당이 예상되는 시기가 바로 올해부터인 2026년이라고 합니다. 삼성물산은 이 대규모 특별 배당이 결정되더라도 재배당 기조를 꺾지 않고 최대 70%를 주주 환원에 쓰겠다라고 이미 확정을 했습니다. 이 주당 배당금의 수치를 좀 자세히 뜯어보자면 삼성물산은 주당 배당금 2,500원을 기본적으로 보장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삼성전자로부터 발생하는 특별 배당의 최대 70%를 더 얹어주고 일대 주주인 삼성생명으로부터 받는 배당 역시 최대 70%를 더해서 지급하게 됩니다. DS 쪽에서 추정한 삼성전자와 생명의 주주 환원 재원을 바탕으로 계산해보면 올해 기준 삼성물산의 예상 주당 배당금은요 23,050원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는 직전 연도에 비해서 무려 720% 넘게 상승한 수치입니다.
현재 주가 기준으로 환산을 해도 배당 수익률이 무려 4.8%에 달하는데 내년부터 보자면 주당 배당금은 41,030원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 기준의 배당 수익률이 자그마치 8.6%에 달하게 된다라는 것이 지금 명확한 배당 포뮬라의 장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저희 넘어가서 이제 진짜 SK스퀘어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SK스퀘어 시가총액은 약 210조 원이고요. 삼성물산은 약 79조 원에 해당합니다. 지금 두 기업 간의 시총의 격차가 무려 2.6배나 벌어지는 건데 DS 쪽에서는 이 2.6배란 수치가 너무나 과하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 가장 큰 원인은 바로 배당의 예측 가능성에 있습니다. 우선 SK스퀘어는 낮은 예측 가능성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배당 정책이 불확실하다는 거죠. 향후 3년간 자회사로부터 최대 40조 원 내외의 재원을 수취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때 배당보다는 자사주의 소각 규모가 더 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실질 배당 규모가 불확실한 겁니다. 이들이 지금 배당 쪽에 조금 더 무게를 두는 이유는요. 바로 NAV 할인율 축소가 최우선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장에서 저평가된 주가를 끌어올려서 할인율을 30%로 낮추겠다라는 건데요. 이를 통해서 이를 가장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이 바로 자사주 소각이기 때문에 SK스퀘어 쪽에서는 지금 배당보다도 자사주 소각 쪽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주주 입장에서는 내 통장에 배당금이 얼마가 들어올까 이 부분을 정확히 알기가 어려운 거기 때문에 이 점이 단점으로 꼽힐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에 삼성물산의 경우 어떨까요? 앞서 언급해드렸듯이 예측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투명한 배당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이 수치 배당의 최대 70%를 재배당하겠다라고 밝혔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주 입장에서는 매달 내 통장에 얼만큼의 배당금이 들어올지가 명확한 겁니다. 이것이 지금 두 회사의 가장 큰 원인이다, 차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여기에 더해서 두 번째 요인은 자체 사업 가치입니다. 이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강력한 자체 사업을 갖고 있는데요. 이 상사에 더해서 건설 또 SMR까지도 자체 사업을 두고 있습니다. 반면에 스퀘어는 거의 다 하이닉스 쪽에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하이닉스의 주가 변동성이 스퀘어 쪽의 실적으로도 크게 연동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대목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 번째 요소인 자체 사업 가치에 있어서 삼성물산이 압도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총 두 가지 배당의 예측 가능성, 자체 사업 가치 두 가지를 놓고 봤을 때 현재 2.6배의 시가총액 격차는 너무나 크게 벌어져 있고 과도하게 삼성물산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결론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저희 넘어가서요. 삼성물산의 자체 엔진이죠. 건설 부문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지금 2분기부터 건설 부문의 하이테크 공사 레버리지가 본격화된다라고 하는데요. 삼성전자의 평택 반도체 4공장이죠. P4의 마감 공사, 5공장인 P5의 골조 공사가 동시에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지금 P5 공장이 최근 기반 공사를 마치고 골조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 공사 계약 금액이 무려 2조 9천억 원 규모로 초대형 증액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물산이 그 수혜를 고스란히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에 해당하고요. 특히나 P5 공장은 기존 공장과 달리 단층이 아니라 난도가 높은 3층 구조의 트리플 팹으로 건설이 됩니다. 메모리와 파운드리를 동시에 만들 수 있는 최첨단 하이브리드 팹 구조라고 하는데요. 이 난도 높은 건설을 삼성물산이 담당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후속 발주 모멘텀까지 이미 가시화됐습니다. 이 차세대 반도체 연구 핵심이 될 기흥의 R&D 웨이퍼라인 공사, 또 글로벌 공급망의 요충지죠. 베트남 후공성 공장까지 후속 발주 모멘텀이 이미 가시권에 들어와 있는데요. 이로 인해 물산의 올해 하이테크 연간 수주 규모는 회사가 기존에 연초에 제시했던 목표치였던 6.8조 원을 가볍게 뛰어넘을 것이 확실해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건 실적 반영 타이밍이겠죠. 하이테크 공사들의 본격적인 매출 인식과 이익 반영이 이번 2분기와 3분기부터 집중이 되는데요. 공사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까 매출이 늘어날 때 이익률이 크게 올라가는 레버리지 효과가 숫자로 증명될 시점이 바로 지금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더해서 SMR 분야에서도 미국의 뉴스케일 파워와 전략적인 협력을 맺고 글로벌 진출을 구체화하고 있다는 점까지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그럼 저희 넘어가서요. 이번 브리핑의 총 요약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주사란 이후로 그동안 삼성물산 주가가 좀 눌려 있었는데요. 이제는 거기에서 탈피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반도체 슈퍼사이클한 흐름 안에서 자회사로부터 벌어들이는 결실을 주주에게 주당 최대 4만 원대라는 배당으로 돌려주겠다라는 공식을 이미 보여줬고요.
평택의 P4와 P5라는 하이테크 공사를 통해서 압도적인 돈 버는 능력을 스스로 증명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DS투자증권이 목표가를 62만 원을 올리면서 시총 100조 원 시대를 예고한 건 기대감 때문만은 아닙니다. 계산된 배당 데이터, 또 하이테크 수출 잔고라는 팩트에 기반한 분석이고요. 시장의 유동성이 확실한 가치, 또 숫자를 보여주는 기업으로 압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삼성물산 가장 매력적인 투자 대안이자 밸류 프로그램의 진정한 대장주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저희 마지막으로 삼성물산 어제장에서 어떻게 마무리했는지 종가 상황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삼성물산 금요일장에서는 장중의 상승폭을 크게 키워냈습니다. 50만 원 넘게 올라가기도 했었는데 상승폭을 줄이면서 1%대 강세로 마무리 지었는데요. 하지만 현재 프리장에서 4%대까지 올라오는 모습 확인했기 때문에 오후장까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와이드 리포트였습니다. 네, 시시각각 변하는 시장 흐름, 서울경제는 어떤 뉴스에 주목하고 있을까요? 이 시각 서울경제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서수진 앵커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로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부터 좀 살펴보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증권가에서 계속 올려잡는 가운데 지금 48만 원까지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이렇게까지 주가를 목표 주가를 끌어올리게 된 근원적인 배경부터 좀 짚어주실까요? 네, 이번에 하나증권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2분기 예상 매출이 179조 원이 예상이 됩니다. 영업이익은 92조 원으로 전망되는데요. 2025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은 140%, 영업이익은 1850% 증가한 수치입니다. 반도체를 담당하는 DS 부분의 영업이익만 91조 5천억 원 수준으로 2분기 실적에서 성과급 충당금 10%를 선반영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예상치를 크게 웃돌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적 급증에 대한 배경은 일반 디램 가격의 가파른 상승인데요. 특히 모바일 기기에 주로 탑재가 되던 저전력 디램인 LPDDR의 가격 상승폭이 예상보다 크게 나타났습니다. 이 LPDDR은 전력 소모를 최소화하도록 설계된 메모리 반도체인데요. 최근 중국 스마트폰 업체의 출하량 전망치가 하향 조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LPDDR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AI 서버용 중앙 처리 장치 CPU에 LPDDR이 대거 탑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데이터 센터는 막대한 전력을 소모하고 발열이 심하기 때문에 전력 효율이 높은 LPDDR의 채택 비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바일 시장에 국한이 되었던 이 저전력 메모리의 수요가 AI 데이터 센터 인프라 투자 확대로 인해서 서버 시장으로까지 확장이 되고 있고요. 전체 디램의 가격 상승과 실적 확대를 주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증권은 삼성전자의 올해 연간 영업이익을 391조 6천억 원, 2027년에는 573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요. 향후 3년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창출할 수 있는 합산 이익이 2,50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어쨌든 수요가 탄탄하게 받쳐주고 있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팩트일 것 같습니다. HBM도 그렇고 사실 낸드도 빼놓을 수 없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최근에 현재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수익성 상황 여전히 잘 유지가 좀 되고 있을까요? 네, 2026년 2분기 메모리 부문에서 예상 영업이익을 측정해 봤더니 51조 5천억 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디램에서 68조 원, 낸드 플래시에서 23조 4천억 원의 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현재 시장에 가장 큰 관심을 받고 있는 HBM4의 경우에 주요 고객사들의 AI 반도체 출시와 출하 일정이 일부 연기되면서 실적의 기여 시점이 당초 예상보다 지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지연 자체가 삼성전자의 전체 실적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하는데요. 일반 디램의 가격 상승이 전체 수익을 방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2026년 2분기를 기점으로 이 낸드 플래시의 수익성이 HBM의 수익성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라는 시장 조사 데이터인데요. AI 대전환은 단순히 연산 능력을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저장하고 또 처리하는 인프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텍스트나 이미지, 영상 등의 대규모 데이터를 보관하기 위해서 고성능 기업용 저장 장치인 SSD의 수요가 급증하기 시작했고요. 이 SSD의 핵심 부품인 낸드 플래시의 수출과 수익성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실제 수출 데이터를 확인해 보면 이러한 현상이 더욱더 뚜렷하게 관찰되고 있는데요. 2026년 1월부터 4월까지의 전체 반도체 수출액이 860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135% 증가했습니다. 이 중에 주력인 메모리 반도체는 217% 증가하면서 695억 달러를 기록했는데요. 세부 품목별 증가율을 보니까 낸드 플래시가 353%, 71억 달러로 가장 높은 상승폭을 보였고 디램이 273%, HBM이 157%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글로벌 반도체 매출은 AI 전환이 본격화된 2023년 1분기부터 13분기 연속으로 250% 이상 급증하고 있고요. 내년부터는 HBM4의 판매 비중이 기존 HBM3E를 상회하면서 평균 판매 가격의 상승을 이끌어낼 것이고 이것이 제품 구조 개선과 추가적인 수익성 확대를 견인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네, 이전에는 빠르게 계산하는 HBM만 필요했다면 이 딥러닝을 시키기 위해서 낸드도 같이 필요하다라는 개념이 등장하게 된 거죠. 일단 과거의 닷컴 버블처럼 일시적인 경기 순환으로 보는 시각도 있고요. 산업 자체적으로 구조적으로 좀 변화하고 있다라는 시각들이 혼재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어떤 쪽으로 조금 더 깊게 판단하고 있을까요? 네, 이 현재 시장을 두고 글로벌 금융기관과 또 이 경제학자의 분석이 크게 두 가지로 나뉘고 있습니다. 먼저 이것을 구조적인 전환으로 보는 낙관론의 근거는 빅테크 기업들의 막대한 자본 투자였습니다. 세계 최대의 자산 운용사 블랙록은 AI를 세계 산업 지형을 바꾸는 가장 지배적인 요인으로 평가했습니다. 이들의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2천억 달러를 밑돌던 이 빅테크들의 설비 투자 규모가 2030년 7천억 달러까지 확대가 되면서 누적 투자액이 미국 GDP의 10%에 달하는 3조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JP 모간 역시 과거 기술 혁신기의 투자가 전 세계 GDP의 2%에서 5% 수준이었던 반면에 현재 AI 투자는 1% 수준에 불과해서 앞으로 투자 규모가 2배 이상 확대될 여력이 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반면에 이것을 일시적 경기 순환으로 보고 있는 신준론도 존재하고 있는데요. 글로벌 자산 운용사 뱅가드는 새로운 시장 진입자에 의한 기술 경쟁이 업종 전체의 수익성을 저하시킬 수가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다룬 아제모울루 MIT 교수는 실제 AI가 업무에 적용이 되어서 수익성을 창출할 수 있는 비중 자체가 전체 업무의 4.6%에 불과할 것이라면서 AI 경제적 파급력이 과대평가되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베어 로보틱스 대표 역시 AI가 물리적 형태의 기계나 또 로봇에 적용되는 이 피지컬 AI 시대로 진입하기에는 하드웨어 인프라 부족과 또 높은 비용 문제로 인해서 가정용 로봇 상용화까지만 최소 10년 이상이 소요될 수 있다라고 전망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 경제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현재 한국은 저평가된 원화 가치와 또 압도적인 메모리 반도체 제조 능력을 바탕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데요. 이른바 대만형 성장 모델의 혜택을 누리고 있고 이것을 전문가들은 AI 테마 국가 효과로 진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규모 이익을 장기적인 구조적인 호황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하드웨어 제조를 넘어선 원천 기술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인간의 언어를 이해하고 생성하는 AI의 핵심 기반인 대규모 언어 모델의 자체적인 안착과 함께 AI 연산에 특화된 반도체인 이 NPU 분야에서 토종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와 기업들의 적극적인 수요 조성이 필요합니다. 또한 완제품 생산뿐만 아니라 이것을 뒷받침하는 소재, 부품, 장비, 산업 전반에 걸쳐서 수직적 제조업 포트폴리오를 강화해야만 시장의 변동성에도 흔들리지 않은 산업 구조를 완성할 수가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오늘은 프리장에서 약간은 좀 쉬어가는 분위기가 나타나네요. 한 2% 정도 빠지고 있고요. SK하이닉스도 1% 정도 하락을 하면서 움직임 나타납니다. 스퀘어만 유일하게 플러스권 유지하는데 상승분을 좀 많이 반납했네요. 현재 한 1.8% 오름세 시현하고 있습니다. 프리장 분위기까지 살펴봤고요. 다음으로는 전력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AI 데이터 센터를 돌리려면 끊임없이 안정적으로 전력이 공급돼야 하기 때문에 AI 내러티브가 같이 붙어 있는 곳이기는 합니다. 이런 가운데 LS 일렉트릭이 북미 쪽에서 대규모 수주 소식을 계속해서 들려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구체적인 계약 규모는 어떻게 돼 있을까요? 네, LS 일렉트릭의 올해 북미 빅테크 데이터 관련해서 누적 수주액이 이미 1조 2천억 원에 육박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지난해 연간 북미 수주 규모인 8천억 원을 단 반년 만에 초과 달성한 수치인데요. 구체적인 계약건을 살펴보면 LS 일렉트릭이 6월 17일 북미 AI 데이터 센터 건설 사업에 7,043만 달러, 한화로 1,064억 원 규모의 38kV급 고압 배전 시스템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공급 기간은 오는 8월부터 11월까지고요. 여기서 고압 배전 시스템이란 외부에서 들어오는 대규모 전력을 데이터 센터 내의 서버와 냉각 설비 등으로 안전하게 나누어서 공급하는 핵심 설비를 뜻하고 있습니다. 이 AI 데이터 센터는 일반 데이터 센터보다 전력 소모량이 월등히 많아서 설비의 안전성과 적기 납품이 매우 중요합니다. LS 일렉트릭은 미국의 유타주와 텍사스주의 현지 생산 거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납기의 대응력을 높였던 점이 이번 추가 물량 수주의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네, 국내에서는 사조그룹과 협력해서 에너지 효율화까지 같이 좀 높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이 구조와 기대 효과는 어떻게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이번에 6월 18일에 사조그룹, 그러니까 한국전력 자회사인 캡코이S와 함께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에너지 효율화, 이 사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이었는데요. 이 협약의 목적은 사조그룹의 주요 사업장에 전력 소모를 최소화하는 기기를 공급하는 겁니다. LS 일렉트릭은 최고 수준의 효율 등급을 갖춘 I5급의 초고효율 전동기와 고효율 인버터 패키지를 공급합니다. 여기서 인버터는 모터의 회전 속도를 상황에 맞게 제어하면서 버려질 수 있는 전력을 막아주는 장치인데요. 이를 통해서 첫 적용 대상인 사조 시스템즈 평택 물류센터의 전력 사용량을 약 8%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비용 구조인데요. 이번 사업은 캡코이S가 초기 투자비를 전액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사조그룹은 초기 비용 부담 없이 고효율 설비로 교체하고 향후 전력 사용량이 줄어들어서 절감된 전기 요금으로 투자비를 상환하게 됩니다. LS 일렉트릭은 단순히 기기 공급을 넘어서 에너지 사용 분석과 컨설팅 서비스까지 제공하면서 이 국내 산업계의 에너지 효율화 수요를 선점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력기기에 대한 관심도가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증권가에서 향후 업종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분석하고 있을까요? 네, 사실 5월 초까지 최고점을 경신하고 있었던 이 전력기기 3사의 주가가 6월 초순까지 한 달 동안 좀 조정을 겪게 됐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적인 전력망 이 투자 사이클이 견고하다라는 펀더멘털의 분석과 함께 이번 LS 일렉트릭의 대형 수주 소식이 시장의 투자 심리를 다시 한번 자극한 모습이었는데요. 증권업계에서는 전력기기 업체들이 높은 환율 효과와 여름철 그리고 계절적 성수기에 힘입어서 2분기에도 시장의
기대치를 웃도는 실적을 낼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특히 LS 일렉트릭의 경우에 기존 4조 1천억 원으로 예상이 됐던 올해 연간 수주액이 5조 원을 훌쩍 넘어설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상승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게요. 고점 대비 많이 내려와 있었고요. 지금 금요일장에서도 개장 초반에 좀 좋았었다가 다시 좀 반납하는 흐름들이 많이 나타나긴 했습니다. 추가적으로 수급이 좀 붙어줄 수 있을지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다음으로는 현대차 넘어가 보겠습니다.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지분을 전량 이제 인수를 하면서 100% 자회사로 편입됐다라는 소식 들으셨을 텐데요. 향후 현대차에 있어서 지배 구조에 대한 변화는 어떻게 나타날 수 있을까요?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이 소프트뱅크 그룹이 보유했던 잔여 지분 9.65%를 전량 인수하면서 완전 자회사로 편입을 했습니다. 2021년 6월 최초 인수 이후에 5년 만에 확보했던 독립 경영 체제인데요. 이번 인수의 핵심 성과는 과거의 계약 조건을 활용해서 대규모 가치 차익을 실현했다라는 부분입니다. 현대차 그룹은 2021년 계약 당시에 정했던 가격으로 이 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권리인 풋옵션을 이행했습니다. 피지컬 인공지능 시장의 성장으로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기업 가치가 2021년 11억 달러에서 지난해 기준으로 30조 원으로 24배 증가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현재 가치의 3조 원의 지분을 5천억 원에 인수하게 되면서 약 2조 5천억 원의 투자 이익을 확보한 건데요. 다만 순손실이 2022년 2,540억 원에서 지난해 5,284억 원으로 매년 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익성 개선은 당면 과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피지컬 AI란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이 로봇 하드웨어와 결합해서 물리적인 움직임을 구현하는 기술을 뜻하고 있는데요. 이 변화가 시장에 중요한 이유는 미국의 나스닥 상장을 통해서 지배 구조를 개편하고 또 자금 조달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금융투자업계는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의 실전 투입이 시작되는 2028년을 전후해서 상장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상장 시의 기업 가치가 100조 원 규모로 평가받게 될 경우 지분 22.6%를 보유하고 있는 정의선 회장은 20조 원 이상의 자금을 확보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것은 정몽구 명예회장의 지분 승계에 따라서 6조 원 이상의 상속세를 납부하게 되고요. 현대 모비스를 중심으로 얽혀있는 4개의 순환 출자 고리를 해소해서 그룹의 경영권까지 안정화할 수 있는 결정적인 재원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순환 출자 고리는 다수의 계열사가 차례로 지분을 보유해서 자본을 늘리는 구조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네, 지배 구조를 정비를 좀 하고 재무적으로도 실익을 보는 그러한 부분들을 고려한 조치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로봇의 대량 생산이나 원가 절감을 위해서 공급망 구축 측면에서는 어떤 변화가 나타나고 있을까요? 네, 이번에 중국 광저우에 부품 조달 전담 기지를 구축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 그룹은 수소 연료 전지 생산 법인인 광저우 공장 내에서 로봇 전담 조직을 설치하고 공급망 다변화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로보틱스 부품 구매실을 신설하고요. 이 전 베이징 현대 발전기획 본부장을 실장으로 임명하게 되면서 컨트롤 타워 역할을 부여했습니다. 현대차 그룹은 이곳에서 가격 경쟁력이 높은 기초 부품을 수급하고요. 전체적인 로봇 제조 비용을 낮출 방침입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를 통해서 2028년까지 연간 3만 대 규모의 로봇 생산 체계를 구축하고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를 2028년부터 미국 조지아주 공장의 부품 분류 그리고 생산 공정에 단계적으로 실전 투입할 예정입니다. 이 중국 광저우에서 확보한 저비용 부품 공급망이 이 대량 생산 체계의 원가 절감을 뒷받침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로봇 부품에 있어서 다변화 전략까지 구체화되는 흐름으로 확인됩니다. 자, 그럼 증권가에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 전망도 함께 좀 체크해 주실까요? 네, 이런 수요 둔화 우려에도 불구하고 하반기 신차 주기 그리고 로봇 사업의 상용화 모멘텀을 근거로 이 기업의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는 모습입니다. 하나투자증권은 현대차 그리고 기아까지 투자 의견 매수를 유지하고 있고요. 목표 주가를 현대차는 76만 원 그리고 기아는 29만 원으로 인상했습니다. 올해 2분기 실적의 경우에 원자재 가격 상승과 연구 개발 투자 증액의 영향으로 잠시 정체될 예정입니다. 현대차의 2분기 글로벌 판매량이
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6% 정도 감소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연구개발 투자가 전년 대비해서 19% 늘어난 점도 2분기 영업이익률을 하락시키는 요인이겠습니다. 기아도 2분기 R&D 비용이 20% 증가하면서 이익률이 소폭 감소할 전망인데요. 그러나 이러한 정체는 하반기 신차 효과로 해소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3분기 북미 시장에 이제 완전 변경 모델을 출시해서 하이브리드 물량을 늘릴 예정이고요. 유럽에서는 소형 전기차 아이오닉 3를 현지 생산할 계획입니다. 기아 또한 이 텔루라이드 양산 본격화를 시키면서 스포티지 하이브리드의 생산 확대를 통해서 실적 성장을 가속화할 전망인데요. 증권가에서는 이처럼 견고한 본업의 펀더멘탈 위에 오는 8월에 가동될 미국 로봇 메타플랜트 응용센터를 중심으로 휴머노이드 실증의 성과까지 더해지게 되면서 두 기업의 미래 가치가 재평가 국면에 진입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현대차까지 같이 좀 살펴봤고요. 현대차도 오늘 좀 내리네요. 2.6% 하락하면서 60만 원 아래에서 가격 형성하고 있습니다. 프리마켓 분위기까지 잘 살펴봤고요. 서수진 앵커와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개장까지 9분 남은 시점 스탁포인트 출발하겠습니다. SCTV 황민혁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 금요일에 미국 증시 휴장이었습니다. 노예방 기념일로 하루 쉬어간 가운데 국제유가는 미국과 이란의 협상 연기 소식에 소폭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스웨스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후속 협상이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습 지속으로 연기가 되었죠. 이에 따라서 금요일 우리 시장에도 조정이 좀 나왔습니다. 금요일 시장에서 장중에 9,300포인트까지 넘어섰던 코스피였는데요. 물량 출회되면서 결국 약보합세로 마무리됐습니다. 삼성전자가 낙폭을 키우면서 35만 원 선으로 밀려났고요. 하이닉스 289만 원 넘어서기도 했지만 상승폭을 줄이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또 역시나 코스닥은 여전히 소외가 되었었던 금요일 시장인데요. 현재 프리장에서는 반도체 조금 약한 모습이고요. 오늘은 조선 기자재가 좀 강합니다. 그렇다면 시장에 관한 이야기 하나씩 풀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미국 증시 이야기부터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글로벌 빅테크 엔비디아를 비롯한 5개사가 현금을 갖고 있음에도 올해 5개월 만에 1,590억 달러라는 역대급 규모의 회사채를 발행했습니다. 지금 빅테크들의 유상 증자 대신해서 빚을 내서까지도 공격적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배경이 궁금한데요. 전문가님, 지금 이들이 이렇게 자금을 조달하는 배경 뭐라고 보실까요? 사실 지금으로서는 이제 이 기업들이 자금을 조달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이제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투자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이제 시장에서의 어떤 이제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이 시장을 선점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고 만약에 도태되게 된다면 나중에는 이제 이익에 대한 어떤 이제 창출할 수 있는 능력들을 잃게 되기 때문에 기업들이 지금 좀 무리하더라도 이제 계속해서 투자를 단행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이제 미래 성장에 대한 이제 동력을 확실하게 확보하고 그리고 미래에 대한 산업에 대한 지금 이제 적극적인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우려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어요. 너무 많은 금액을 투자를 하고 있고 또 빚을 내서 투자를 하고 있고 그렇다면 나중에 또 금리가 인상이 된다면 이 빚에 대한 감당을 할 수 있느냐. 그리고 또 이 투자를 하고 나서 과연 이제 그에 대한
이제 성과를 올릴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의구심을 갖고 있는데 사실 기업들의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투자를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과거에 우리가 LG전자 같은 경우에도 스마트폰 시대가 열리는데 이 시장을 조금 이제 초기에 투자를 제대로 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 시장에 대한 선점을 제대로 못했고 뒤늦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나중에 이제 수익성까지 나오지 않아서 결국 이 사업을 철수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성장 산업의 지금 또 미래의 성장에 대해서 이제 확실한 어느 정도 이제 기반을 다지고 있는 AI 쪽에 대한 투자는 어쩔 수 없이 이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결국 기업 입장에서도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AI 데이터 센터 투자 부분에 있어서는 어쩔 수 없이 투자를 단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좀 주목할 점은 나중에 금리가 인상이 된다면 이 빚을 감당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일 것 같은데요. 이는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럼 전문가님 이 질문을 좀 연계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만약에 빅테크의 천문학적인 AI 투자가요, 실제 매출로 이어지지 못하면 저희가 계속 우려했었던 AI 거품론이 현실화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된다면 그럼 국내 증시에서 좀 어떤 타격을 입힐까요? 사실 국내 증시에도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AI 인프라에 대한 투자 그리고 지금 현재 AI 쪽에 대한 어떤 이제 산업의 이 전망과 그리고 지금의 현재 이 전반적인 시장의 상승이 결국은 이쪽에서 시작됐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네. 지금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이 두 기업만 본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AI 시대에 가장 이제 적합해야 되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주가가 그동안 굉장히 크게 올라왔었던 거고요. 만약에 이제 이 기업들과 관련해서 이제 실적이 제대로 나오지 않고 이런 문제가 좀 생기게 된다라고 한다면 AI 거품론 때문에 미국 증시라든지 글로벌 증시가 하락이 나오고 그리고 덩달아서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또 하락의 중심이 또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항상 이제 우리가 또 어느 정도는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 앞으로 지금 현재 발생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 그 주가 하락으로 이어지게 된다면 국내 증시 하락으로 또 연결이 될 수가 있겠죠. 알겠습니다. 이 반도체 투탑 좀 밀릴 수 있다는 점 저희가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 안에서 AI 데이터 센터 건립 반대 입법이 확산이 되고 있거든요. 이 같은 움직임이 지금 데이터 센터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킬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반면에는 데이터 센터 산업에 악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전문가님께서는 이 두 가지 가운데서 어떤 입장에 좀 더 무게를 두고 계시나요? 일단 제가 볼 때는 사실 AI 데이터 센터 쪽과 관련해서는 지금 사실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트럼프 대통령의 또 네. 성향도 있잖아요. 글로벌 시장에서 지금 미국이 AI 쪽에 대한 강대국, 사실 이게 되게 좀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애플에 대해 이제 인텔 같은 경우에도 또 지분을 매입하는 이런 이제 사항들도 있었잖아요. 적극적인 투자를 해서 미국이 이 시대에 이제 중심을 잡기를 원하고 있고. 따라서 이제 사실 이제 지역적인 문제들도 있고 갈등도 있고 하지만 전반적으로 이제 AI 산업에 대한 데이터 센터에 대한 중간중간마다 잡음은 있겠지만 결국은 저는 이제 이 AI 데이터 센터가 앞으로 확대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사실 의심할 여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업들이 성장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이제 미래 성장의 중심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긍정적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결국은 AI 데이터 센터가 확산될 거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믿음을 좀 가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현재 시간으로 24일 날에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월가에서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거다라고 이미 전망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다면 국내 증시 안에서 마이크론의 실적에 가장 큰 수혜를 받는 섹터가 어디일지가 궁금한데요. 전문가님, 대형주로 쏠릴까요? 반도체 장비 쪽으로 좀 집중될까요? 사실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메모리 반도체 쪽에서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이제 마이크론 이 세 개 기업이 사실 거의 시장을 나눠 갖고 있기 때문에 마이크론의 지금 만약에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실적도 좋겠구나라고 예측이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장 1차적인 수혜는 대형주 그리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쪽에 쏠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야 되고요. 그 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밑으로 또 낙수 효과겠죠. 결국 이들 기업이 실적이 좋다면 이걸 생산하는 데 있어서 뭐 장비라든지 또는 소재라든지 부품 이런 것들을 이용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 기업들도 실적이 좋겠구나. 근데 여기서 연결돼서 넘어가야 되는데 사실 지금 시장의 분위기상 전체적으로 이제 한쪽으로 그냥 몰려버리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같은 경우에도 한쪽으로 몰려버릴 가능성이 또 있어서 이제 반도체 소부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난 금요일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괜찮은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많이 흔들렸잖아요. 많이 흔들렸어요. 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 1차적으로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보지만 시장은 어쨌든 어느 순간 갑자기 또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 상대적으로 좀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중소형 소부장단 쪽으로도 가격이 또 몰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마이크론 실적이 잘 나와야 반도체도 올라갈 수 있다. 추가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1차적인 수혜주는 반도체 대형주가 되겠지만 그 낙수 효과로 반도체 장비단도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시장은 워낙에 극단적인 쏠림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게 2차 수혜주로까지 연결이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 코스닥 이야기로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사실 금요일 시장에서 코스피가 조금 조정이 나오길래 수급이 코스닥으로 이동을 할까 싶었는데 코스닥 오히려 더 밀리고 있더라고요. 7월 1일 날에 코스닥 30주년 맞이하고 또 승강제 도입이란 재료가 남아있긴 합니다. 전문가님, 이 두 가지가 코스닥을 살릴 수 있는 재료가 될 수 있을까요? 사실 코스닥 시장이 살아나기 위해서 이제 정책적인 부분들로 해서 생기를 불어넣는 거 사실 좋아요. 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수급이 쏠림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정책에 대한 효과가 나와야지만 움직이는 이런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대감으로 먼저 움직이기보다는 정책에 대한 효과가 실제로 주가의 상승으로 이어졌을 때 그때 이제 수급의 이동이 있을 거고 그러면 이제 코스닥 쪽의 상승이 좀 나올 수 있다라고 봐야 되고요. 어쨌든 이제 코스닥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정책 자체는 분명히 긍정적이다라고 봐야 되겠지만 일단 쏠림 현상 자체가 좀 완화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형주 쪽으로 자금들이 조금 이탈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또 코스피 시장이 조금 조정이 나와야 되겠죠. 하지만 이제 그 시장이 상승장이다 보니까 코스닥만 지금 빼놓고 코스피만 계속 올라가는 이런 상승장이 계속 이어지기 좀 어렵습니다. 따라서 코스닥 시장도 저가 메리트가 좀 생기면서 이제 매수가 좀 들어오기 시작할 거고 그때 이제 뭐 정책적인 효과가 맞물리게 된다면 코스닥 쪽에 대한 상승 신호가 좀 크게 나올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역시나 이 반도체 쪽으로 너무나 극단적으로 쏠림되어 있는 이 현상이 해소가 되어야 코스닥에도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우리 양시장 모두 다 하락세로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제가 앞서 언급드렸다시피 반도체 투탑 역시나 오늘은 내림세로 시작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삼성전기 역시 오늘은 2%가량 밀릴 것 같네요. 그럼 저희는 정규장 개장문 열고 다시 돌아올게요. 6월 22일 우리 시장 문을 열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 쉬어갔는데요. 노예 해방 기념일로 휴장이었습니다. 이 국제유가는 미국과 이란의 협상 연기 소식에 소폭 상승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 소식과 차익 매도 물량이 맞물리면서 금요일 우리 시장 좀 조정이 나왔었죠. 장중에 9,300포인트까지 넘겼던 코스피지만 약보합으로 마무리가 됐는데요. 오늘 우리 시장은 모두 다 내림세로 출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럼 지수의 상황부터 한번 같이 체크해 보시죠.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양시장 모두 다 하락세로 시작합니다. 코스피 1%가량 빠지면서 8,954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 다시 한번 낙폭을 키워가네요. 957선 지나갑니다. 이어서 시총 상위 종목들 움직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들 안에서는 반도체 투탑 그동안 너무 많이 올라서일까요? 오늘 좀 밀리는데 삼성전자가 금요일장에 이어서 오늘까지도 2% 넘게 빠지고 있고요. 오늘 하이닉스 역시 약보합권에서 움직임 이어갑니다. 반면 SK스퀘어는 이 와중에서도 강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데요. 2% 넘게 오르면서 182만 원 선 지나갑니다. 이 밖에도 삼성전자 우선주, 삼성전기까지 오늘은 파란불로 시작합니다. 이어서 코스닥의 시총 상위 종목들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코스닥 역시 일제히 팔았습니다. 알테오젠 2% 넘게 빠지고 있고요. 에고프로 그룹주 역시 오늘 내림세로 시작합니다. 이 밖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2%가량 밀리지만 주성 엔지니어링 조금 전에 양전 성공했습니다. 1%가량 올라와주면서 19만 5,900원 선 지나가네요. 이어서 수급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 안에서 실시간 상황 반영해서 말씀드릴게요. 개인만이 물량 담고 있는데요. 5,970억 원가량 사들이고 있는 반면에 외국인이 3,900억가량, 기관은 1,900억가량 매도 우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의 수급 상황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코스닥 안에서는 외국인이 사들입니다. 개인은 91억 원가량 팔고 있지만 외국인이 126억 원가량 매수 포지션 취해주고 있고요. 기관은 15억 정도 물량 덜어내고 있네요. 이렇게 개장 움직임 살펴보고 왔는데요. 오늘 시장은 좀 파랗게 시작합니다. 전문가님, 지금 개장 분위기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 월요일장인데 사실 국내 증시의 경우에는 지난 금요일 날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나왔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상승을 크게 주다가 뭐 최고점이 이제 9,300포인트가 넘어갔거든요. 맞아요. 이 속도라면 사실 이제 10,000포인트가 너무 빨리 가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주말을 앞두고 차익 매물이 좀 쏟아지긴 했고요. 그리고 지금 미국하고 이란에 대한 이 협상, 사실 이제 종전에 대한 MOU를 체결하고 나서 뭔가 진전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또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또 레바논 공격에 대한 소식이 있었고, 그래서 지금도 사실 이제 이란과 미국에 대한 문제가 확실하게 정리가 되지 않고 있다 보니까 지금 지난 금요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매도가 쏟아졌던 부분들이 이제 이 원인이었고, 지금 주말 주말 이후에 이제 월요일장 개장했을 때도 역시 미국 증시가 또 휴장이었기 때문에 사실 볼 수 있는 어떤 지표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내 같은 경우에는 일단 월요일장 하락으로 출발해 놨고, 여기에서 이제 약간 좀 갈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그리고 오늘 상대적으로 봤을 때는 코스피 지수가 좀 빠지고 있는데, 반면에 코스닥 지수의 반등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가 매수가 코스닥 쪽으로 들어오고 있는 그런 분위기고, 전체적인 시장에서 시장의 분위기를 본다면 일단 대형주 섹터 삼성전자, 하이닉스, 일단 하이닉스는 플러스 전환됐거든요. 삼성전자는 1.5% 정도 마이너스권에서 움직이고 있지만, 지금 아침부터 그래도 상대적으로 강했던 게 반도체 소부장단입니다. 중소형 반도체 쪽은 오늘 급등이 나오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눈에 잡히죠. 시장의 이 분위기가 너무 빨리 변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반도체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밀릴 때 저가 매수를 해서 또 올라갈 때 팔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이게 너무 이제 수급의 쏠림 현상이라든지 또는 시소처럼 마치 이런 움직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같은 경우는 아침에 좀 빠지긴 했지만 지금 저가 매수 이입이 들어오면서 이제 반등이 나오고 있는 장이기 때문에 일단 뭐 오늘 현재 흐름으로 봤을 때는 코스닥 중소형주 쪽에 관심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오늘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코스닥 쪽에 조금 더 시장의 무게를 실어주는 것 같습니다. 지금 반도체 투탑 역시나 오늘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데요. SK하이닉스가 양전 성공했지만 삼성전자 소폭 밀리고 있네요. 근데 19일 날 SK하이닉스가 시가총액을 2,000조 원을 장중에 넘기기도 했었습니다. 삼성전자와 이제 시총이 얼마 정말 격차가 남지 않은 상태인데 지금 대장주의 경쟁 구도가 좀 재편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거든요. 전문가님, 지금 이 변화에서 저희가 어떤 투자 힌트를 받아볼 수 있을까요? 사실 하이닉스라는 회사가 메모리 반도체에 거의 특화되어 있는 회사잖아요. 네. 그 외에 다른 쪽에서의 실적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하필이면 또 특히나 이번 이제 그 상승에 대한 배경 자체가 결국 메모리 반도체 슈퍼사이클이란 맞아요. 말이죠. 메모리 슈퍼사이클이죠. 그래서 지금 메모리 반도체에 엄청난 호황이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특화되어 있는 하이닉스에 훨씬 더 이제 큰 점수를 줄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도 사실은 메모리 반도체 쪽에 굉장히 큰 강점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 그 외에 비메모리 반도체 사업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스마트폰이라든지 또는 그 외에 이제 파운드리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을 다 같이 하다 보니까 이 포트가 좀 많이 구성이 되어 있죠. 상대적으로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덜 이 상승폭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예전에도 사실 이제 이런 비슷한 현상들이 좀 있긴 했었거든요. 이 건설회사 같은 경우에는 건설주가 강세일 때 대림산업 같은 경우에 주가가 움직이지 못했던 게, 이 회사는 건설주이긴 한데 내부적으로 보면 이제 포트 안에서 이 화학 쪽에서 NCC 쪽 이쪽에서의 매출 비중이 굉장히 또 높았단 말이죠. 이 회사를 건설주로 볼 것인가 아니면 화학주로 볼 것인가, 거기에서 이제 디스카운트가 좀 되었던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일단 하이닉스의 주가 상승의 배경은 메모리 반도체의 슈퍼사이클 때문이다라는 거고, 만약에 이 반도체 쪽의 트렌드가 메모리 반도체에서 또 비메모리까지 넘어간다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변화가 된다면 하이닉스는 역시 이제 지금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를 또 못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메모리 슈퍼사이클이기 때문에 SK하이닉스 쪽에 조금 더 강세 움직임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반도체 소부장 이야기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금요일 날 시장이 조금 빠지길래 걱정이 됐었는데 다행히도 외국인의 수급은 들어오더라고요. 오늘 장에서는 지금 하나 마이크론이 10% 넘게 강하게 올라와주고 있고요. IFC 역시 4%가량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문가님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금 모아가는 전략이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만약에 전문가님 코스닥 정책 모멘텀이 붙는 7월 달 이후에 조금 더 반도체 소부장이 더 올라올 수 있다라고 보실까요? 제가 볼 때는 그 전일 수도 있죠. 이게 특정 어떤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올라간다기보다는 사실 반도체가 지금 굉장히 좋잖아요. 네. 근데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가장 높은 건 물론 대형주겠지만, 대형주들의 실적이 좋다면 밑에 기업들도 실적이 좋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도체 쪽에서 수급 쏠림 때문에 대형주 쪽으로 많이 이동을 해서 가고 있긴 하지만, 결국은 반도체 이제 중소형주들도 대형주까지의 흐름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상승폭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그 전이라도 분명히 어느 순간 수급이 들어오면 이제 충분히 많이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꼭 7월 달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주가가 빠질 때마다 좀 담아두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항상 시장이 지금 많이 올라왔잖아요. 네. 그래서 많이 올랐기 때문에 매도가 나면 더 많이 떨어집니다. 종목들은 항상 이제 떨어졌을 때 사두셨다가 올라갈 때 수익이 났다라고 한다면 한 번쯤은 수익을 정리해 두세요. 더 올라갈까 봐 기다리다가 또 다시 이제 밀리면 이게 또 손실이 나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반도체 중성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역시 메리트가 충분히 있다. 뭐 7월까지 굳이 기다릴 필요 없이 주가가 빠질 때마다 매수 관점으로 보는 것도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역시나 반도체 소보장단 그냥 주가가 밀릴 때마다 모아가는 전략이 좋을 것 같네요. 사실 지금 프리장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강한 섹터가 하나 있어서요. 이 부분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지금 조선 기자재가 강하게 튀고 있는데 특히나 오리엔탈 전공이 13% 넘게 오르고 있고요. 세진중공업도 2%, 3%가량 올라와주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오전에 뉴스가 하나 나왔었죠. 이 세배보다 비싼 중고선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제가 봤었는데 지금 중고선 가격이 오히려 신조선가를 추월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전문가님, 지금 이렇게 본다면요. 중고선 시장에 과열 양상을 보일 만큼 수요가 많다라고 해석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조선 기자재도 지금 테마성일까요? 아니면 중장기로 봐도 될까요? 사실 지금 이제 메모리 반도체 공급 부족 현상처럼 지금 조선 같은 경우에도 이 선박이 좀 부족하다라고 하기 네. 때문에 그래서 지금 사실 신규 선박 같은 경우에 수주를 주게 된다면 몇 년이 걸리잖아요. 지금 당장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중고선 가격이 신조선가보다 이제 가격을 또 추월했다 이런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만큼 이제 과거에도 이런 상황들이 발생했을 때 이 조선 업종의 슈퍼 사이클이 또 있었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일단은 기대감으로 이제 주가 반등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사실 이제 지금 이제 조선 업종 같은 경우에는 오늘 기자재 쪽도 반응이 그렇게 굉장히 크게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일단은 이 반도체만큼의 어떤 이제 기대감을 갖기보다는 최근에 많이 올랐다가 좀 떨어졌고 그다음에 또 이제 우리가 또 마스카 프로젝트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있잖아요. 대미 투자에 대한 특별법이라든지 이런 기대감들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래서 아직까지 조선 업종은 좀 살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직까지 조선 업종 살아있다라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현대차 이야기 넘어가 볼게요. 현대차 오늘도 빠지네요. 사실 금요일장에 60만 원 밑돌았는데 오늘장에서조차도 낙폭을 키워가면서 58만 9천 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반도체가 날아가는 사이에 현대차 그룹주 너무나 주춤했었죠. 들고 계신 분들 답답하실 것 같은데 사실 한 가지 호재성 뉴스가 나오긴 했습니다. 현대차 그룹이 소프트뱅크가 갖고 있었던 보스턴 다이내믹스 지분을 모두 다 인수해서 100%를 보유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이렇게 된다면 현대차에게 분명히 상승 동력을 제공할 수 있는 재료다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사실 상승에 대한 재료가 맞긴 하죠. 근데 그리고 왜 안 가죠? 일단 지금 이제 소프트뱅크 쪽에서 지금 이제 그 지분을 가지고 현대차 네. 쪽에서 100% 지분을 인수했다. 이건 사실 좋은 얘기긴 한데 사실 이제 그 미래 가치적인 부분에서 성장성을 본다면 되게 좋죠. 하지만 일단 1차적으로 본다면 일단 뭐 돈이 나가는 거니까 자금 유출이 있었겠죠. 네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이제 이유도 있고 두 번째로 본다면 사실 이번 주 24일 날 현대차 노조가 파업을 또 이제 위한 찬반 투표가 이번에 이제 있을 예정이거든요. 만약에 이번 24일 날 이제 파업에 대한 찬반 투표에서 파업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성장성에 대한 기대치보다는 사실 생산 자체를 못하니까 일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제 노조 리스크가 현대차의 주가는 훨씬 더 악영향을 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금 유출에 대한 이유 그리고 25일 날 예정이 되어 있는 현대차 노조 찬반 투표까지 지금 파업 리스크가 다시 한번 불거질 수 있는 현대차인데요. 그렇다면 전문가님, 현대차 이렇게 빠질 때 저희가 모아가는 게 좋을까요? 사실 만약에 파업을 하게 된다. 네. 그러면 주가가 더 빠질 수 있겠죠. 그때 가서? 네, 그래서 일단 지금으로서는 이제 결과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사측에서도 이번에 이제 노조 측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이 이제 요구하는 조건이 너무 과하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네네. 지금 사측에서는 의견을 못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쉽지는 않을 것 같아서 지금 당장 오늘 빠졌다고 해서 주가 매수를 하기보다는 사실 이 결과를 지켜보고 나서 하셔도 더 늦지 않을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파업 이슈가 어떻게 결정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당장 매수하기보다는 조금 더 지켜본 뒤에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삼성전기와 LG 이노텍 이야기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사실 금요일 시장에서는 삼성전기가 버텨주고 이노텍이 거의 폭락을 했었거든요. 10% 넘게 빠졌는데 오늘장은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노텍이 올라와주고 있고 삼성전기가 빠지고 있는 모습 확인되는데요. 저는 사실 삼성전기가 올라오는 폭이 이노텍에 비해서 훨씬 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노텍이 지금 전기보다 못 갔다라고 볼 수 있는 이유는요. 이 기판에만 한정되어 있는 영역 때문인 걸까요?
사실 그 부분도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네네. 그리고 사실 삼성전기가 주가가 많이 올라갔잖아요. 근데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삼성이라는 그룹. 이번에 어쨌든 주가를 주도하고 있는 게 삼성이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보면 삼성전기뿐 아니라 삼성이라는 이름이 붙은 기업들이 다 거의 잘 다 갔거든요. 같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제 효과들도 분명히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음. 그리고 LG노텍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이제 개별적으로 주가도 잘 움직이긴 했지만 LG 쪽 그룹과 관련해서 이제 주목을 받으면서 또 올라간 부분이 있긴 하거든요. 하지만 이제 모멘텀 측면에서 본다면 삼성보다 LG가 좀 약하긴 하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삼성전기가 이제 훨씬 더 주가의 상승이 강하고 잘 버티고 있는 이유는 바로 이제 그 부분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삼성그룹이다라는 이 네임밸류가 주는 힘이 큰 것 같네요. 근데 오늘 LG전자 강합니다. 5%가량 올라와주고 있거든요. 네, 지금 LG전자 또 LG CNS까지 엔비디아 이 본사를 방문한다 소식이 나왔었고 이 협력 구체화 기대감 때문에 오늘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정원 이 LG전자가 사실 그동안 조금 주춤하나 싶었는데 오늘 다시 가고 있습니다. 이거 그냥 단순히 테마성이라고 봐야 되는 걸까요? LG전자도 지금 사실 다급합니다. 그동안 사실 그 LG전자가 시장 안에서 많이 소외를 많이 당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도 반도체, 삼성하고 과거는 LG하고 이게 거의 경쟁이었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 그렇지 못하고 LG 같은 경우에 지금은 이제 또 하나의 그 새로운 산업 분야로서 이제 로봇 쪽. 근데 이조차도 현대 쪽이 좀 살짝 밀리는 분위기가 좀 계속 있거든요. 밀렸죠. 그래서 지금 LG전자 같은 경우에도 엔비디아의 손을 잡고 뭔가 좀 이제 지금 이 성장 동력을 찾으려고 네.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실은 이제 테마성이라기보다는 실제로 투자를 하고 성과를 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LG그룹주를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올해 이제 초에 LG그룹 자체를 새롭게 봐야 된다. 지금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많이 빠져 있거든요. 단순 테마로 넘기기보다는 새로운 성장을 지금 찾아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거기에 있어서는 이제 충분한 성과를 좀 주가에 반영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LG그룹주 단순히 테마성이 아니라 이제 체질 개선을 준비하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계속해서 반도체 쪽과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 체크가 되고 있는데요. 장 후반까지 움직임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스탁 포인트는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황민혁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캐스팅콜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기업공시연구소 변영인 대표 자리해 주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코스피 시장이 잠깐 좀 숨고르기에 들어갑니다. 코스닥이 1% 정도 올라오고 있지만 코스피는 반대로 1% 정도 하락을 하고 있고요. 외국인 투자자가 일단 코스피에서는 나가고 있는 분위기가 함께 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개장 분위기 여쭤보겠습니다. 개장한 지 16분 정도 지났습니다. 오늘은 좀 잠깐 숨고르기에 들어가면서 코스닥이 좀 상대적으로 강하네요. 네, 아무래도 뭐 우리가 익히 알고 있었던 부분이 뭐 미국과 이란의 일단 뭐 대면 서명식이 좀 연기가 됐다가 이제 주말 세제 극적으로 또 대면 서명식을 한다. 또 그랬다가 또 최근 나온 속보를 보니까 80분 만에 이제 1차 회담이 좀 종료가 됐다. 다만 이제 이게 내부 회의를 좀 한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협상 자체가 뭐 결렬됐거나 뭐 그런 부분들은 아니고 아무래도 이제 초반 신경전이 아무래도 협상에 서로 이제 주도권을 좀 가져가기 위한 형국이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좀 당연한 수순이 좀 아니었나. 특히나 이스라엘이 레바논에 대한 어떤 공격을 좀 재차 이어갔던 그런 부분들. 물론 이제 미국도 중재를 하고 있지만 여기서 좀 부과된 메시지를 보니까
이란도 일단 뭐 헤즈볼라 쪽에 강경하게 좀 메시지를 좀 전달하면서 네. 일단 중재를 좀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신경전 부분들이죠. 이런 부분들 때문에 미국 시간의 선물이 장 초반에 한 1%가량 좀 밀렸다가 현재 일부 좀 낙폭을 좀 축소하면서 그러네요. 양 지수의 갭도 어느 정도 좀 완충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 일단 뭐 지난주부터 이란과에 대한 어떤 종전 합의 기대감들이 수급에 좀 많이 반영이 좀 됐다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노이즈가 또 다시 한번 좀 부각되다 보니까 연속해서 좀 재차 같은 이슈가 좀 발현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양지수의 흐름들이 좀 다르게 이어지고 있는데 코스닥 지수가 오늘 코스피가 일부 조정을 좀 받는 가운데 반등이 나왔죠. 다만 오늘 시초의 흐름들을 보면 여전히 상승 종목 수보다 하락 종목 수가 좀 많습니다. 이 부분은 오늘 반도체 소부장주가 단기적인 어떤 조정 양상에서 오늘 수급 반등을 좀 이끌었는데 여전히 시총 상위단의 뭐 제약바이오라든가 2차 전지 섹터의 전반적인 수급 기조는 아직도 좀 약세 기조를 좀 보이고 있는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코스닥 지수 안에서 체감 지수가 너무나 좀 그 괴리가 크죠. 그렇죠. 일단 뭐 지난주 현공만 좀 보더라도 시장이 좋을 때는 오히려 코스피 중심으로 좀 몰리는데 이게 반도체 투톱에 더 쏠리고 그다음에 시장이 조정을 좀 받는 양상에도 코스닥 지수 안에 있는 세부적인 종목군들이 모두 다 반등하는 것이 아니라 쉬었던 반도체 소부장주가 반등을 좀 주도하고 있는 모습들. 근데 이런 것들이 좀 선별적으로 좀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 피로도가 굉장히 좀 높아지는 구간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 외내 매도세가 오늘 시초에 좀 크게 작용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코스피 기준에서는 일단 우리가 3거래일 기준에서는 지난 한 12일부터 16일까지 한 5조 8천억 정도 매수세가 좀 유입됐다가 이거를 지금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한 2조 6천억 정도에 대한 외인 매도세가 다시금 출회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조는 아무래도 전체적인 어떤 기조가 환율에 대한 어떤 부담 요인들도 같이 좀 내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일단 오늘 뭐 6전 내리고 있다고 하지만 여전히 1,530원이죠. 그러니까 환율이 좀 잡히지 않다 보니까 외인의 매도세가 연동돼서 같이 좀 부담의 요인으로 좀 작용하고 있다라고 좀 보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좀 이번 주에 뭐 다양한 좀 이벤트가 있습니다. 반도체 섹터는 뭐 마이크론에 대한 실적 발표가 좀 남아 있고 더군다나 이제 물가 경로에 대한 지표, PC 지표에 대한 발표가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이란과의 합의가 정말 이제 호르무즈 해협이 다시금 좀 열리는 것인가? 정말 열려서 빠르게 이제 에너지 물가 부분들이 좀 하향되고 이게 인플레이션에 대한 전반적인 억제 요인을 가져다 줄 수 있는가 이게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이번 주에도 매크로 변수가 있다 보니까 시초의 흐름들은 과일권에서에 대한 선별적인 흐름이 조금 더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개장 분위기 살펴봤을 때는 코스닥이 오늘은 상대적으로 좀 강도를 보이고 있다 보니까 반도체 소부장단이 훨씬 더 랠리를 좀 펼치고 있는 상황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이러한 시장 속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어느 종목들을 좀 담아가고 있는지 순매수 종목들 상위단부터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외국인 먼저 확인해 보면 한미반도체가 오늘 1등으로 자리를 좀 하고 있죠. 삼성전기도 있고요. 현대차까지도 같이 보입니다. 그리고 HD 현대와 LS처럼 전력기기단도 함께 좀 확인이 되고 있고요. 기관 쪽에서는 하이닉스와 스퀘어를 꾸준하게 담아가는 흐름들이 여전히 좀 확인되고 있다라는 부분까지 챙겨보겠습니다. 반도체는 뒤에서 살펴볼 거라서 먼저 현대차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소프트뱅크의 풋옵션에 대한 행사 기간이 21일부터 해서 30일 이내로 일단 시장에서는 알려져 있습니다. 이 기간이 끝나야 이제 현대차가 반대로 이제 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건데요. 업계에서는 소프트뱅크가 풋옵션을 행사를 하든 말든 상관없이 현대차가 그 지분을 사들일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라고 일단은 보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대표님, 현대차 일단 일정이 좀 중요하게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서 다 확인하고 들어가는 게 괜찮을까요? 아니면 밀렸을 때마다 마찬가지로 좀 기회로 생각해도 될까요? 수급적 기조는 아무래도 이제 파업 리스크가 좀 발목을 좀 잡고 있죠. 일단 이 기조 때문에 60만 원대가 좀 이탈된 형국이고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이번 풋옵션 기한에 대한 기대감은 아무래도 이제 풋옵션 앞두고 있다 보니까 IPO 일정을 좀 더 구체화시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있었고요. 이게 세부적으로 보면 일단 뭐 사장단에서 일단 단기 IPO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메시지가 나오고 난 이후에 그런 기대감들이 많이 희석이 좀 됐죠. 그래서 정말 이제 IPO 일정들이 언제 수립이 좀 될 것인가라는 부분들이 관건인데 아마 이번 풋옵션 기한을 기점으로 해서 IPO 일정이 확정되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전망들이 좀 우세하고 있고요. 다만 해당되는 풋옵션은 이제 현대차가 자체적으로 좀 인수하는 방향을 고려하게 되는데
최근에 나왔던 뭐 빅테크 기업들이 해당되는 지분을 인수한다 또는 뭐 삼성전자가 해당되는 뭐 소프트뱅크 지분을 인수한다 그런 가능성들이 굉장히 좀 많이 나왔죠. 네네.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런 부분들이 불가능한 그 이야기는 아닙니다. 다만 이제 현대차의 이해관계를 좀 고려해 보면 100% 자회사 편입 이후에 오히려 외형을 좀 구축하고 난 시점에서 IPO를 진행하게 되면 현대차 입장에 오히려 지분 가치 이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어떤 이 평가 가치가 현대차 내지는 현대차 계열사들에게 조금 더 이해관계에는 좀 더 도움이 좀 되는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라는 부분들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100% 자회사 설 관련된 이슈가 좀 부각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는데 아직은 뭐 풋옵션 기한이 끝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소프트뱅크가 오히려 풋옵션에 응하지 않고 자체적인 지분을 좀 보유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현재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추정 밸류가 30조에서 한 50조까지가 좀 나온 상태죠. 지금 현대차가 인수했던 인수가가 1조 2천억이기 때문에 뭐 30조라는 어떤 추정 가치는 너무 이제 과다라는 평가들이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좀 아틀라스 로봇에 대한 양산 계획이라든가 이번 뭐 3분기부터 이제 로봇 훈련 센터에서 이제 훈련 데이터가 축적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은 주공정 아닌 뭐 보조 공정에서에 대한 여러 가지 실증을 좀 진행하게 되는데 대수가 뭐 한 대 가지고 한 게 아니라 이제 여러 가지에 대한 시뮬레이션들이 구체화가 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양산성에 대한 테스트가 선행해서 좀 진행된다. 이건 굉장히 좀 긍정적인 신호가 좀 될 수 있겠고 IPO 일정을 옛날에 뭐 풍문에 의해서 뭐 기아차의 사장이 뭐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죠. 2028년도가 네, 맞아요. 적정하지 않을까. 이제 시점적인 부분을 보면 우리가 아틀라스 로봇의 이제 이 상용화 시점과 좀 거의 비등한 수준이죠. 그러니까 상용화의 어떤 준하는 시점에서 충분한 밸류를 좀 부여받는 상태에서 아마 IPO 일정들이 구체화가 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뭐 현대차 내지는 현대차 계열사들의 어떤 외형 확장 관점에서 충분한 좀 기대 요인들을 좀 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다만 주가가 좀 아쉽죠. 지금 뭐 아무래도 현대차의 이제 파업 리스크 이 부분이 뭐 영업이익 추정치에 영향을 좀 주다 보니까 이게 뭐 잠재적으로는 리스크 요인을 좀 부각이 됐는데 사실 이것도 전 지나갈 수 있는 사항이라고 봐요. 뭐 무리한 요구를 좀 한다고 해서 뭐 과거에도 파업 리스크가 재차 좀 발목을 좀 잡았지만 그 부분이 뭐 종국적으로는 좀 완만하게 좀 잘 처리가 좀 된 형국이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이번 요구 사항들이 삼성전자의 어떤 사례를 좀 많이 표방해서 좀 이어지다 보니까 영업이익의 어떤 상당 부분에 대한 어떤 이 강제 여건 편입 이것들은 좀 조율이 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지만 충분히 정부 중재 안에서 뭐 협상의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이슈 때문에 주가가 좀 눌린다면 오히려 저는 분할 매수 관점에서 좀 접근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오히려 눌렸을 때가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 주셨고요. 일단 100% 자회사로 만들고자 하는 전망과 의지는 확인이 되지만 이건 또 일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확인은 조금 더 필요해 보이기는 합니다. 늘 현대차는 60만 원 아래에서는 기회이긴 했었는데 오늘은 한 59만 원 선, 58만 원 선 오르락내리락 좀 하고 있네요. 그러면 이번에는 LG그룹 또 한 가지만 보고 테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LG그룹이 전반적으로 오늘 시세가 좀 나오고 있죠. 뭐 엔비디아의 22일 본사 방문한다라는 일정이 이제 예정이 되어 있어서 우리 시간으로는 아마 내일이 좀 될 것 같긴 한데 일단 오늘 오랜만에 오르긴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젠슨왕 CEO 기대감 속에 들어가셨던 분들 많이 실망을 좀 하셨을 텐데 오늘 반등 주는 거를 좀 즐겨도 괜찮을지요? 아니면 기회로 좀 삼아서 나와야 될까요? 그렇죠. 우리가 고점 대비해서 낙폭이 너무 컸죠. 특히나 LG전자의 경우에는 젠슨 CEO가 이제 오기 이전, 그다음에 최대 낙폭 기준에서 하락률 보니까 47% 정도가 빠졌더라고요. 엄청나네요. 그러니까 다른 로보틱스 관련된 사업 가치 부각된 종목군들보다 LG 그룹주가 더 많이 빠졌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오늘 반등해서 수급 기대감들 일부 좀 반영시키지만 저는 뭐 시장이 너무 무리하게 오히려 좀 하락폭에 대해서 너무 걱정을 좀 많이 하신 것 아닌가. 그러니까 물론 이제 결과론적인 어떤 수익률을 보면 LG그룹주가 상대적인 낙폭이 좀 컸기 때문에 걱정이 좀 안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저는 LG그룹주의 이번 이 젠슨 CEO의 첫 회동이 상징적인 의미가 굉장히 좀 컸다라고 봅니다. 이게 뭐 네이버나 SK텔레콤처럼 뭐 AI 팩토리 관련된 구체적인 어떤 사업 성과가 없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오히려 이제 실망해서 더 많이 빠졌다. 뭐 이렇게 이제 보는 관점도 있지만 일단 이번 시점을 보면 뭐 로보틱스라든가 이제 모빌리티 부분에 대한
사업 가치 이 부분에 대한 어떤 확장성과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이미 뭐 5월 초에 메디슨 왕 수석이사가 이제 LG전자를 좀 방문했을 때 해당된 내용들 보면 클로이드 로봇에 이제 아이작이라는 엔비디아 플랫폼을 좀 탑재한다고 했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플랫폼에 대한 탑재 부분들은 단순한 탑재의 어떤 형성보다 로봇의 두뇌와 하드웨어가 좀 결합된 시스템을 엔비디아와 같이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시작점이 좀 됐고 두 번째 젠슨 CEO와 이제 회동을 통해서 이번엔 엔비디아 방문 성과까지 좀 이어졌는데 이것들은 우리가 좀 계속해서 복기를 해보면 순차적인 어떤 일정들에 따라서 지금 사업 추진이 좀 잘 되고 있는데 시장은 좀 너무 조급하게 단기의 결과물만 좀 너무 보진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다만 이제 너무 이제 추정적인 부분에서 로봇의 상용화 관점이 좀 언젠가라는 부분들인데 지난 1분기 컨퍼런스 콜에서 언급했던 내용들이 클로이드 로봇은 이제 내년도 상반기 정도에 대한 초도 양산 계획을 좀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2분기 실적 발표에서 컨퍼런스 콜에서에 대한 내용들이 하반기에 조금 더 구체화된 로보틱스 관련된 사업 일정들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관점은 충분한 좀 시장이 좀 기대 요인들 좀 될 수 있겠고요. 항상 좀 강조를 좀 드렸는데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구체적인 일정들도 많을 겁니다. 단순하게 엔비디아가 쇼맨십으로 인해서 같이 회동을 했다. 이 정도로만 좀 끝날 사안은 아니고 여기서 조금 더 세밀화되고 조금 더 좀 진보된 사항들 안에서에 대한 일정들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LG전자의 이번 방문은 조금 더 구체화된 성과가 어떻게 좀 더 진행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이 부분이 하반기에 현실화가 좀 될 수 있는지까지 주목을 좀 해보면 중기적 관점에서도 LG전자 또는 뭐 LG 이노텍이라든가 LG CNS 같은 종목들의 경우에는 조금 더 수급의 연속성들을 좀 반영시킬 수 있겠다라고 보이고 성과가 좀 미흡하다고 해서 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네. 이 부분에 대한 구체화된 일정들이 조금 더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로보틱스에 대한 어떤 선별적인 수급이 개별적으로 좀 부여될 수 있겠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LG CNS도 오늘 오랜만에 한 9% 정도 오릅니다. LG CNS는 특히나 양자 컴퓨팅과 관련한 성과를 처음으로 공개했다라는 뉴스도 같이 좀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더 강하게 움직임 나타나고 있으니까 참고해서 함께 보시죠. 자, 그럼 오늘 시장에서 움직이는 테마와 섹터들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은 첫 번째는 조선, 두 번째도 같이 열어볼게요. 주도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섹터 두 가지이긴 합니다만 특별한 이슈가 붙어 있진 않습니다. 뭐 조선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군함 10척 정도 빨리 건조가 가능하겠냐라는 코멘트를 좀 주긴 했다곤 하는데 수출도 호조를 좀 보이고 있고요. 또 미국과 이란 사이의 서명식은 아직 잘 마무리가 좀 되지 않아서 여전히 변동성 구간에 있다라는 부분까지 참고해서 함께 보시죠. 마지막 열어볼게요. 가장 중요한 건 사실 반도체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반도체 투톱은 엇갈리면서 갑니다. 낙폭을 그래도 삼성전자가 많이 좀 올려 세우네요. 1.8%까지 올라왔고요. SK하이닉스 양전, SK스퀘어는 4%까지 현재 오름세를 시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주에 마이크론 실적 발표 앞둔 상황이고요. 오늘은 코스닥이 좀 강하다 보니까 반도체, 기판, 소부장단 여기에서 움직임이 같이 나타나고 있어서 반도체 쪽 시간 많이 좀 써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반도체 전략 체크해 볼 텐데요. 최근에 이제 반도체 투톱을 중심으로 해서 수급 쏠림이 정말 심화돼서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이크론 실적 발표가 이번 주 예상이 되고 있는데 25일인 우리 시간으로 한 25일 정도 예정이 좀 되고 있습니다.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수급 쏠림이 더 심화가 되는 건지 아니면 좀 해소가 될 수 있을지 대표님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수급 쏠림 기조는 당분간 조금 더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오늘 시장의 흐름만 좀 놓고 보더라도 사실 코스피가 0.3% 지금 낙폭을 일부 축소했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근데 코스닥은 오히려 상승폭을 반납하는 모습을 네. 좀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흐름들이 뭐냐면 사실 아무래도 이제 지수의 영향 대비해서는 이제 코스닥의 민감도가 더 커졌다. 그러니까 이게 시장이 좋아진다고 하더라도 코스닥의 단기적인 수급 개선들이 미흡했던 원인들은 아무래도 시장이 빠져도 반도체, 그중에서 반도체 투톱, 시장이 올라도 반도체 투톱 중심의 수급이 계속해서 좀 재차 유입이 되고 있고 증시의 따끔이 최근 기준에서 120조 원대 초반까지 좀 떨어졌다가 최근에 3조 7천억 가량이 6월 18일 기준에서 올라가면서 128조 원대, 그러니까 130조 원대 초입을 좀 앞두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일단 단기적인 이탈됐던 개인 어떤 매도세가 오히려 다시금 이 예탁금으로 좀 유입되면서 이 방향이 코스닥 같이 이제 많이 눌렸던 종목들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반도체 투톱에
더 많이 좀 집중되고 있지 않나라고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이 기조는 아무래도 이번 주 뭐 마이크론의 실적이라든가 7월 초 삼성전자의 2분기 잠정 실적 발표를 통한 여기서 이제 어닝 시즌의 본격화 부분들은 네. 아무래도 이제 눌렸던 중소형주보다는 많이 눌렸던 대형주 중심의 수급이 다시금 좀 쏠릴 수 있는 그런 배경이기 때문에 지난 1분기 실적 시즌과 상당한 유사성을 좀 이번에도 좀 보이고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낙폭의 어떤 축소폭이 좀 빠르게 좀 더 많이 반영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은 사실 뭐 단기적으로 뭐 리밸런싱에 관련된 이슈가 좀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톱을 중심으로 해서 재차 연속성 있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지표상으로만 보더라도 코스피가 일단 지난주 금요일 기준에서 수익률을 보니까 6월 수익률이 한 3%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다만 그 이전까지 마이너스 한 14% 정도 단기적으로 하락했던 수익률이 최근에 이 증시 변동성이 완화되면서 3% 수익으로 좀 전환이 좀 됐고요. 여기서 이제 반도체 투톱은 삼성전자 한 10% 정도 상승, 그다음에 SK하이닉스가 17.2% 정도 상승하면서 뭐 상당히 좀 아웃퍼폼을 하고 있죠. 반면에 그 이외 종목군들은 지수 수익률을 다 대부분 하회하고 있다라고 좀 보면 좋을 것이기 때문에 시총의 어떤 방향성들은 당분간 좀 몰릴 수 있겠고 오늘 좀 공교롭게 시가총액에서 최근에 나온 이슈가 이제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의 시총을 과연 따라잡느냐 맞아요. 이게 이슈가 좀 부각되고 있는데 지난주 금요일까지 격차가 86조 정도였는데 지금 오늘 시초 격차를 보니까 32조, 30조 원대까지 좀 좁혀졌죠. 네. 그러니까 사실 이 탄력도가 워낙 이제 SK하이닉스 중심에서 좀 유입되다 보니까 단기적으로는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 시총을 추월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아무래도 선수급에서는 뭐 SK하이닉스에 좀 집중되지만 상대적으로 또 삼성전자도 시총 1위를 좀 사수하기 위한 그쵸. 어떤 수급 부분들이 지난주에도 계속해서 좀 유입됐던 그런 부분들 좀 감안해 보면 당분간 반도체 투톱을 중심으로 한 수급의 연장선들은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십니다. 일단 그러면 수급 쏠림은 당분간은 좀 지속될 수 있겠다라고 정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22일 현지 시간 기준이긴 한데 SEC가 하이닉스 미국 ADR 상장 그 심사를 발표하는 예정일로 되어 있긴 하거든요. 근데 뭐 일각에서는 22일도 있고 22일이 요 주간이 될 수도 있다라는 시각도 있어서 뭐 확정된 날짜는 아닌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일단은 보도상으로는 현지 시간 22일로 되어 있긴 합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밤이나 내일 정도가 우리 시간으로는 될 텐데 요거에 대한 세론도 우리가 대비를 할 필요가 있어요? 아니면 상장에 대한 부분은 아니니까 괜찮아요? 일단 ADR 상장 이슈도 있고 SK하이닉스가 단기적인 수급을 더 많이 가져가는 이유가 아무래도 먼저 이제 미국의 ADR 상장 이제 8월 일정이죠. 네. 그러니까 이벤트 관점에서는 수급이 좀 좋아할 수밖에 없는 이슈가 좀 있고 다만 이제 한 가지 좀 우려가 좀 될 수 있는 포인트는 국민연금 리밸런싱이 이제 7월 초에 이제 재개됩니다. 그러니까 6월 달까지 한시적으로 좀 유예가 됐는데 여기서 만약에 리밸런싱이 이제 7월부터 구체화가 좀 되면 네. 추정에서는 지금 이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 비중의 상한선이 26.8%까지만 좀 보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이제 현재 기준에서 보니까 29.7% 정도, 29.5% 정도를 국민연금이 좀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갭 차이가 한 2.7% 정도가 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전체 국민연금이 운영하고 있는 자산운용의 규모가 지금 2,000조니까 2,000조에 2.7%를 좀 대비해 보니까 55조 정도가 점진적으로 물량으로 좀 출회될 수 있다. 그렇다면 이제 시총 상위단 종목들을 좀 대거 좀 많이 좀 편입을 했을 텐데 아무래도 이제 반도체 투톱 중심의 비중이 좀 높아진 부분들을 좀 고려할 때 SK하이닉스가 단기적인 고점에서 형성이 좀 되다 보면 아무래도 조금 더 우선순위 관점에서 많이 오른 종목군들에 대한 비중을 일부 줄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에 대한 영향도가 7월 기점에서 SK하이닉스에 대한 일시적인 조정 양상을 좀 가져갔는지 이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고 다만 이제 55조가 뭐 하루에 날 잡고 다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순차적으로 해당되는 비율에 대한 상한선이 있고 아무래도 이제 이 부분은 언제 얼마큼을 판단하는 것들이 좀 공개되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7월부터에 대한 일부 차익 매물 2.7% 정도에 대한 매도세는 반도체 투톱 중심의 편입 비중이 아무래도 좀 높을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세분화돼서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이 부분이 일시적인 어떤 이 주가의 탄력도를 좀 억제시킬 수 있는 요인이 맞는데 근데 우리가 7월 기점에 보면 어닝 시즌 있잖아요. 그렇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래서 하이닉스의 경우에는 아마 이제 국민연금 리밸런싱을 좀 기점으로 보면 일부 좀 조정 양상이 좀 들어갈 수 있다. 삼성전자는 상대적으로 SK하이닉스의 주가 괴리가 좀 있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조금 더 수급의 이점을 7월 초 잠정 실적 발표에 대한 기대 부분을 좀 반영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고 SK하이닉스는 그렇다고 해서 조정을 계속 받느냐 그건 아니죠. 그렇죠. 오히려 좀 7월 셋째 주에서 넷째 주 정도에 2분기 잠정 실적 2분기 이제 확정 실적 발표가 있기 때문에 그 실적 발표에 대한 어떤 준하는 기간까지에 대해서는 오히려 수급의 반등이 좀 나오고 이 부분은 8월 ADR 상장 이슈까지 조금 더 연속성 있는 흐름들을 좀 가져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7월 초 삼성전자 잠정 실적이 나올 거기 때문에 이때까지는 시간을 갖고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삼성 전기까지 간단하게 좀 볼게요. 원래 목표 주가 300만 원 불렀던 곳이 딱 한 곳이었는데 한 곳 더 늘었어요. 그래서 앞자리를 지금 3을 향해서 가는 듯 하긴 합니다. 지금 아침에 마이너스로 출발을 했었는데 지금 다시 강보합까지 힘 좋게 올려 세웠거든요. 그러면 삼성 전기 또한 우리가 삼전닉스 조정받고 음봉 나올 때 매수해야 된다라는 관점이라면 지금 삼성 전기도 비슷하게 가져가도 괜찮아요? 삼성전기가 최근에 좀 강했던 부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글로벌 기판사들에 대한 수급 영향을 좀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무라타의 경우에도 시가총액이 그렇죠. 계속해서 좀 올라가고 있고 고가를 좀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삼성전기의 밸류 부담들이 글로벌 기판사들과의 키 맞추기 관점에서 더 밀리지 않고 좀 탄력성을 보이고 있지 않나. 다만 이제 리밸런싱이 구체화가 좀 되면 지금 사실 기판주 안에서 삼성전기도 그 편입 비중이 좀 높은 것으로 좀 추정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수급 쪽에 영향을 좀 받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들 나오고 있지만 네. 그 이전에 ETF의 상한 비중에 대한 내용들은 저는 상당히 매도 추리가 좀 되면서 반영됐다고 좀 보고 있고 여기에 더해서 이제 삼성전기가 2분기 실적에 대한 내용들, 시장이 추정하는 내용들보다 그 이익에 대한 추정치가 더 상회하거나 3분기에 대한 실적에 대한 어떤 추정치가 더 상향이 좀 된다는 전제를 보면 오히려 주가 연속성들을 좀 보여줄 수 있다고 보고 있고 1분기보다 당연히 2분기의 실적 기대치가 좀 높았던 부분들은 MLCC의 가격 인상분이 1분기에 반영되지 못했어요. 이게 2분기에 대거 반영이 그렇죠. 됩니다. 맞아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기판에 대한 수요량들, 계절적인 비수기 요인에도 불구하고 일단 풀캐파 기조로 좀 가능한 그런 방향성들은 2분기 실적에 대한 내용들, 다만 해당되는 내용들 선반영이 됐기 때문에 하반기에 오히려 연속성 있는 부분들 외형 확장을 어떻게 가져가고 있고 추가적인 증설 투자에 대한 유무 이 부분도 주가에 조금 더 상승 여력을 좀 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좀 될 수 있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네, 삼성 전기도 진짜 힘이 강하긴 하네요. 지금 SK 하이닉스처럼 양전에 좀 성공을 한 상황이고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는 탑픽 종목 여쭤보고자 합니다. 반도체 안에서 선정을 좀 해주셨는데 어떤 종목일까요? 네, 좀 재미는 없지만 삼성전자를 또 가져왔고요. 네. 사실 삼성전자가 최근 기점에서 보면 일단 수급 변동이 좀 심화될 때는 SK하이닉스보다 수익률 방어가 좀 잘 됐어요. 근데 최근 기준에서 보면 SK하이닉스의 이제 단기적인 탄력도가 더 커지면서 네. 상대적으로 이제 5월 달부터 이 벌어진 갭 차이를 보니까 일단 뭐 이란 리스크가 좀 부각됐던 5월 달 기점에서 한 30%대 격차가 있었는데 최근 기준에서 보면 다시금 한 40% 정도에 대한 수익률 격차가 좀 있기 때문에 해당되는 키 맞추기가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 좀 판단되고 있는데 삼성전자 자체의 어떤 수급 기조들은 네. SK하이닉스 대비해서 외인의 매도세가 좀 더 많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 차이가 좀 있지만 이번에 뭐 상단으로 좀 제시됐던 영업이익 추정치가 100조 원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내용들은 실적 발표 2주 전, 1주 전에 대한 추정치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삼성전자 이번 실적 발표를 좀 기점으로 보면 하반기 전반적인 추정치 상향 부분들을 충분히 기대 요인들이 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파운드리 부분에 대한 적자폭을 얼마나 축소했는지 또는 이번에 턴어라운드가 좀 유력한지 여부가 좀 중요할 텐데 사실 뭐 삼성전자의 추가적인 파운드리 수주성과 부분들에 대한 기대 요인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번에 적자폭을 좀 대거 축소한 이후에 3분기의 파운드리 부분에 대한 흑자 가능성들이 좀 재차 좀 높아지는 배경이 좀 된다면 이에 따른 추가적인 주가 리레이팅이 반영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에 마이크론 실적 발표가 먼저 예정이 되어 있죠. 근데 그때 당시에도 실적은 잘 나왔지만 사실 나오는 그 컨콜 내용을 듣고서 시장이 좀 빠졌었거든요. 그때 이후로 그러니까 목요일장, 금요일장에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반응이 좀 중요할 것 같고요. 확실한 건 펀더는 튼튼하게 변하지 않았다라는 측면에서 삼성전자는 오늘 또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기회로 삼아보셔도 좋겠습니다. 자, 오늘 탑픽 종목까지 잘 들어봤고요. 대표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시장 분위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해 볼게요. 서수진 앵커.
코스피 시장은 9,000피를 맞이했지만 내 계좌는 왜 못 가는 건지 이런 투자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바로 수급 쏠림이 너무나 심화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전거래일 시장의 80%에서 90%의 종목이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스위스에서 미국과 이란이 1차 협상을 진행했는데 후속 협상에서는 난항을 겪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란 측이 이스라엘의 이 레바논 공습을 문제 삼으면서 호르무즈 해협은 다시 한번 닫히게 됐고요. 이로 인해서 브렌트유 선물 가격이 장 초반 1% 넘게 오르면서 81달러 부근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 시장은 어떤 모습들 보여주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양시장 반갑게 모두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에는 하락세로 시작을 하게 되면서 8,940선까지 밑도는 수준까지 연출이 됐었는데요. 다시 한번 반등에 성공해 되면서 0.96% 상승하고 있습니다. 9,100선까지 올라온 모습입니다. 코스닥도 오늘은 0.7% 상승하고 있습니다. 973포인트까지 올라온 모습인데요. 코스피에게 다시 한번 수급이 뺏기는 건지 이 부분 확인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수급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입니다. 외국인들이 1조 3천억 원 넘게 혼자 매도 포지션 취하고 있습니다. 장 초반보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 매도하는 양을 늘려나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것을 지금 개인이 1조 원 넘게 받아내고 있고 전거래일 기관이 많이 팔아치우게 되면서 시장의 지수가 무너졌었는데 오늘 기관이 2,600억 원 정도 다시 한번 들어와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닥 매매 동향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외국인과 기관 이 안에서는 다시 한번 매수 포지션 잡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1,100억 원 담고 있고요. 기관도 소폭 함께 담고 있는 모습. 개인 쪽에서는 2,000억 원 차익 실현 움직임 감지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업종별 흐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입니다. 상승하고 있는 업종 먼저 유통업이 눈에 띄는데요. 3.4% 넘게 오르고 있는 가운데 이 안에서 역시나 인바운드 기대감으로 신세계와 현대백화점 같은 종목들이 크게 올라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의료 정밀 쪽도 강세, 전기 전자 쪽에서도 1.65%, 제조업과 비금속 광물과 건설업까지 빨간불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하락하고 있는 업종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에서 보험과 증권 쪽에 파란불 들어와 있는데요. 이 안에서 미래에셋 그룹주들이 크게 약세 흐름 체크되고 있습니다. 미래에셋 생명이 15% 마이너스, 미래에셋 증권은 5% 넘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네, 운수창고 보겠습니다. 운수창고 쪽에서는 3% 약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안에서는 특히 유가 상승으로 인해서 항공주들이 지금 부침을 겪고 있는 모습이고요. 운수 장비 쪽에서도 2% 넘게 하락불 들어와 있습니다. 코스닥에서의 상승하고 있는 업종 지수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계 장비 쪽에서 2.97% 상승불 들어와 있는데요. 이 안에서 반도체 소부장의 강세가 돋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금속 쪽에서도 2.4%, 유통에서도 역시나 강하고요. 일반 전기전자, 제조까지 빨간불 들어와 있습니다. 하락하고 있는 업종 지수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섬유 의류 쪽이 가장 크게 하락하고 있고요. 건설과 운송장비 부품, 금속까지 파란불 들어와 있습니다. 거래대금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입니다. 코스피에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엇갈린 흐름 보여주고 있지만 그래도 방향성은 상승으로 잡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3.4% 넘게 상승불 켜내면서 280만 원 다시 한번 지켜주는 모습인데요. 우선 속보로 반도체 관련된 수출 금액이 나왔습니다. 6월 20일까지 수출액이 역대 최대로 또 한 번 찍히게 됐고요. 620억 달러를 지금 달성했다라고 합니다. 이 안에서 하나투자증권이 SK하이닉스에 대한 목표 주가를 430만 원까지 잡게 되면서 PER 10배는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SK하이닉스가 이렇게 추격하고 있다 보니까 삼성전자와의 시가총액 차이가 크게 좁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 시총의 95%까지 추격했다라는 소식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삼성전기도 0.4% 상승하고 있습니다. 장 초반에 조금 부침을 겪었는데 일본 시장에서 무라타, MLCC 1위 기업인 무라타가 다시 한번 역대 최고치 신고가를 돌파했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MLCC 관련 종목들에 다시 한번 수급 들어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SK스퀘어 다시 한번 불기둥 키워내고 있습니다. 전거래일에 이 기관의 수급이 이탈되는 순간 속에서도 하이닉스와 함께 상승 불기둥을 키워냈던 종목인데요. 오늘 장에서도 5% 넘게 올라주면서 188만 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LG전자도
주가도 7%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LG전자 경영진들이 엔비디아 본사를 찾는다라는 소식이 나타나게 되면서 기대감 다시 한번 붙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닥 거래대금 상위 종목의 움직임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은 보합권, 나머지 종목들은 상승분을 켜내고 있는데 대부분 반도체 소부장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 제주 반도체가 10% 넘게 상승하고 있고요. HP, SP, 하나 마이크론 그리고 원익 IPS까지 6% 넘는 상승분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시총 상위 종목의 움직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입니다. 현대차가 3% 넘게 지금 밀리고 있는데요. LG전자 쪽에는 수급이 붙고 있는데 현대차는 보스턴 다이내믹스 지분을 이제 100% 인수할 수 있다는 소식이 나왔음에도 오늘장에서는 다시 한번 수급들이 이탈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반면에 SK스퀘어와 삼성전자 우선주는 빨간불 들어와 있습니다. 7위부터 12위의 움직임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안에서 삼성생명과 삼성물산이 엇갈린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분 가치가 삼성물산 쪽으로 좀 더 주목을 받고 있는 건데요. 6% 넘는 상승불 그려내고 있고요. 2차 전지주가 대부분 약한 가운데 LG에너지솔루션도 1% 하락불,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도 1.8% 밀려나면서 원전에 대한 모멘텀 사라지고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오늘부터 이 미국의 바이오 USA가 열리는데 이 안에 참가를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 넘게 밀려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의 움직임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부터 6위인데요. 혼조세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에코프로비엠이 다시 한번 양전에 성공하면서 보합권의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반도체 소부장이 역시나 강한 흐름 체크되고 있습니다. 요즘 장외 시장이 오후장에 들어서 급격하게 반전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변동성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였습니다. 네, 시총 상단주가 힘을 좀 내주면서 코스피가 다시 플러스권으로 돌아섰습니다. 다만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좀 거세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참고해서 보시고요. SAC가 SK하이닉스 관련해서 ADR 상장 그 결과를 발표하는 날짜가 현지 시간으로 22일로 예정이 좀 되어 있습니다. 관련한 뉴스들 체크하면서 전략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내일 더 다양한 소식 준비해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